Uh, Ladies and gentlemen, a brief announcement. The 2025 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 will commence at 1 p.m. We kindly ask all attendees to have a seat. For the smooth progression of the event, please set your electric devices to silent or vibrate mod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s available for the event. Please make use of the receiver provided to you. For Korean, please tune in channel 1. For English, please tune in channel 2.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여러분,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Good afternoon, distinguished guests, colleagues, and friends. Welcome to the 2025 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 jointly hosted by the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at Korea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My name is Ha Kyung-bae, Director of Center for Military Strategy Studies at Korea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 have the honor of hosting today's seminar. Today's conference is titled Future Direction for Comprehensive and Strategic Progress Alliance. As the Trump administration begins its second term, the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environment face new uncertainties and challenges. This conference provide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examine how the Progress Alliance can adapt and modernize to ensure the peace and stability across in the Indo-Pacific. Before the discussion, we will now conduct a simplified national salute. Please rise from your seats and face to the flag on the stage.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thank you. You may have a seat.
Next is my great pleasure to invite Professor Youngjun Park, General Director of RINSA, and Professor Taehyung Kim,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for their opening remarks.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박영준 교수입니다. 오늘 국제학술 세미나이지만 청중들 다수가 한국 분들이시기 때문에 영어가 아니고 한국어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국방대학교 총장님과 부총장님이 오늘 인사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총장님이 공석 상태시고 부총장님도 이 세미나를 감독 지휘하다가 병이 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호스트가 돼서 여러분들 모시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국제정치학회하고 공동으로 미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향 주제로 국제안보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동 개최의 뜻을 같이 해주신 김태형 국제정치학회장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국제정치학회 전 남궁경 회장님 포함해서 많이 오셨는데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회의의 사회를 맡아주실 세종연구소 김정석 박사님, 또 마상윤 전 국제정치학회장님을 비롯해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실 선생님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 직접 참가하시려고 한국을 방문해 주신 일본 정책연구대학원 대학 미치시다 나루시게 부총장님, 또 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의 장준연 프로페서 장준연, 또 프린스턴 대학의 제시카 테일러 박사님, 그리고 화상으로 참가하시는 미국 CSIS의 아담 파 박사님, 어제나 11월 초 미국 가서 뵀었습니다만은 오늘 화상으로 오시게 되고요. 하와이 소지하고 있는 DKI APCSS의 라미 킴 교수님, 제가 아마 화상으로 보실 텐데요. 외국 연구자분들께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제안보학술회의 전체 주제는 미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향입니다.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한국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큰 토대가 되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한미동맹이 올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해서 새로운 대외 정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변화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 등을 통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간 동맹의 현안이 되어온 전시작전 통제권의 회복을 임기 중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에 대해서 국방비 부담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이 행정부 차원에서 동맹의 현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정부가 표명했듯이 한미동맹을 어떻게 미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가의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 위대한 한미동맹이 2025년 현재 어떠한 도전 요인에 직면해 있는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군사적 능력 강화와 러시아 및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10일에 열병식에서 나타났듯 핵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고 그 운반 수단으로 ICBM과 SLBM을 포함한 다양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2024년 하반기부터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파병하면서 체험한 21세기 전쟁의 변화 양상을 토대로 자폭형 드론 같은 신형 무기를 지난 열병식 때 선보이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더해서 북한과 러시아,
또 중국 간의 삼국 관계가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도 우리가 안보 정책을 고려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와중에 미국과 체결했던 뉴 스타트 조약의 갱신을 거부할 뜻을 밝혔고, 이 경우에 2026년 이후 러시아의 핵전력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CTBT 조약,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도 무시하면서 핵실험을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가 지난 2024년 북한과 맺었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통해서 북러 군사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잠재적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중국 전승절에 북한 지도자가 러시아 지도자와 더불어서 단상에 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11월 초 미국 갔더니 이러한 북중러 관계를 크링크, CRINK라고도 부르고 또 Axis of New People이라고도 부르는데, 공교롭게도 국방대학교 논산 캠퍼스 맥주집 이름이 크링크인데 어쨌든 그런 크링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러한 새로운 안보 정세에 대응해서 한미 간에는 미래 동맹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략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정부에서도 혹시 우리 정부가 추진하게 될 전작권 회복 이후에도 기존에 체결된 한미 간 NCG를 통해서 확장 억제 태세가 견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국 정상 간에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합의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에 더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도 지난 정부 때 합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미일 동맹의 후방 지원하에 더욱 강력해질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한일 안보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은 우리의 안보 정책에서 상수적 요소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우호적으로 실시가 되었고, 한일 협력의 기조가 지속되게 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한미 동맹은 6.25 전쟁 당시 우리를 지원한 유엔사 회원국들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더욱 수평적인 안보 연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16개국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에 1953년 공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한다면 다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전할 것임을 명언했습니다. 일본은 이들 국가들과 지휘협정을 맺어서 일본 내에 7개 기지를 유엔사 후방 기지로 정하고, 언제라도 미국을 포함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한반도에 병력을 전개할 경우에 그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는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엔사 체제를 견지 발전시키는 것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은 이제 한국의 증진된 국력 수준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는 수혜적 동맹이 아니라 한국도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대등하고도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표명하듯이 국내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국제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세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엑시스 오브 피버 혹은 크링크로 묘사되는 국가들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미국이 이들 국가들과 대응해서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나 글로벌 자유민주 질서의 어떤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국은 소위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의 강점인 조선업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미국 해군의 함선 증강과 함선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한국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제조업 분야, 원자력 산업이나 방위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의 능력을 활용해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 혹은 ISS 계획, 국제 우주선 계획이죠. 그런 항공우주 프로젝트 등에 적극 참가해서 관련 분야의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국국제정치학회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가 이 같은 한미동맹의 현상 진단과 새로운 공동전략 방향 모색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제1회의에서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님 사회하에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미국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대정책 변화에 대해서 각각 미국, 일본, 싱가포르 연구자님을 모시고 국내 연구자들과 더불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2회의에서는 국제정치학회 전 회장 지내셨던 마상현 교수님 사회로 한미동맹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미국, 또 한국 연구자, 그리고 유엔사 고위직을 역임하셨던 장광현 장군님 등을 모시고서 역시 발표와 토론을 갖게 됩니다. 제3회의에서는 제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한미동맹이 앞으로 어떤 분야를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련돼서 연구자뿐만 아니라 전직 장군님들, 또 언론인들을 모시고서 또 라운드 테이블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회의를 바탕으로 논의된 사항들은 국방부 등 관계부서에 건의해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정책에 참고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제안보학술회의에 사회, 또 발표, 토론으로 참석해 주시는 국내 전문가님들, 또 회의장을 메워주신 국방대학교 학생 및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드리면서 개회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Professor Kim, the floor is yours.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국제정치학회와 국방대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향 국제안보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 박영준 안보문제연구소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현재 국제정세는 불확실성과 복합 다중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미중 전략 경쟁이 기술, 경제, 군사 전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기존 국제 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반도체, 우주안보, 사이버 영역 등 신흥 기술이 안보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며 전통적 군사력 중심의 방위 개념을 넘어선 전략적 사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과 미국은 오랜 동맹 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단순히 방위 협력 수준을 넘어 기술, 산업, 가치, 규범을 포괄하는 전략적 협력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얻어낸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난주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양국 유관 부처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계획대로 잘 진행된다면 2030년대 중후반 일본 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협력은 북핵에 대응하는 한국 해군력의 근본적 도약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획기적인 억제력 향상, 그리고 한국이 자율적 안보 역량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안규백 장관과
헥세스 장관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전시작전권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간 신뢰와 상호 운용성의 심화를 상징하며 한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스스로의 안보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합의는 한미 동맹이 수직적 보호 체제에서 수평적 전략 파트너십으로 나아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최소한 두 가지 방향에서 심화되어야 합니다. 첫째, 전통 안보의 실질적 억제력 강화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는 연합 방위 태세를 고도화하고 전략 자산의 통합 운영 및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협력은 바로 이러한 실질적 억제력 강화의 상징적 사례입니다. 둘째, 기술, 경제, 안보 동맹의 제도화입니다. AI, 반도체, 양자 기술, 우주, 사이버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협력이 한미 동맹의 핵심 축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산업 협력의 차원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국가 생존 전략이자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동시에 지키는 새로운 동맹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단순히 이론 논의의 장이 아닙니다.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비전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통해 한미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국방대학교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회의는 국가 전략의 심층적 분석과 실천적 제안이 결합된 장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안보 전략,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과제, 그리고 한국의 동맹 정책 발전 방향이라는 세부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서 한미 동맹의 포괄적 발전 방향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정책적 함의가 논의되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내외기빈 여러분, 한미 동맹은 70년을 넘어 이제 새로운 100년의 전략적 비전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번 회의가 그 미래를 설계하는 지적 토대가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깊이 있는 토론과 제언이 한반도의 평화, 동맹의 진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ofessor Bach and Professor Kim, for your inspiring opening remarks. Before we get to the program, we will have the photo session. The distinguished guests, moderator, speakers, and discussant, please come forward.
Okay, ladies and gentlemen, we will now begin session 1, which is moderated by the Jung-Sub Kim, senior researcher at Sejong Institute, focusing on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security strategy. This session explores how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s policies will shape the evolving regional order and the alliance dynamics in the Indo-Pacific. We have the distinguished speakers joining us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ingapore, followed by their discussion with Korean scholars. Dr. Kim, the floor is yours.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세션 사회를 맡게 된 세종연구소의 김정섭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박영준 소장님과 김태영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첫 번째 세션 주제는 그 미국의 대외 안보 전략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지 지금 한 10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던 미국을 상대하느라 좀 많이 곤혹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비단 그것이 뭐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공히 겪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세션에서 미국의 대외 전략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보는 시각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뜻깊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오늘 발제자 세 분과 토론자 세 분이 계신데요. 토론은 아마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무대에서 다시 같이 할 거기 때문에 토론자는 나중에 소개드리고요. 발제자 세 분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제하실 분은 애덤 페러 박사님이십니다. CSIS의 비상근 수석연구위원이시고요. 현재 블룸버그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지경학 분석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오셨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관련 고위직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1기 행정부에 걸쳐서 NSC에 근무하시면서 한국과 몽골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의 특별 보좌역을 담당하신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발제자는 나루시게 미치시타 박사님이십니다. 그 일본 도쿄에 소재한 구립스 대학이라고요,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라는 대학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워싱턴에 있는 아틀란틱 카운슬의 비상임 또 연구위원이기도 하시고요. 주로 전공 분야는 일본 안보 또 한반도 문제를 전공하고 계시고 또 미국의 해양 전략, 북한의 군사 외교 등에 대한 다양한 저술이 있으십니다. 마지막 그 스피커는 그 장준양 박사님이십니다. 난양대학교 군사학 프로그램과 미국학 프로그램의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국제안보 지역안보에 대한 글을 여러 저널과 언론에 기고하시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난양대에 이제 재직하시기 전에는 싱가포르 해군 장교로 복무를 하셨는데요. 이때 하와이에서 개최되는 림팩 훈련 등 다양한 다자 훈련에도 참가를 하셨고요. 또 걸프 아덴만, 소말리아 등지에서 반해적 작전에도 참여하신 그런 경력이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세 분의 발제를 듣겠는데요. 오늘 이 한 80분 저한테 주어졌는데 이 주최 측에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내셔가지고 이제 6분이나 되세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발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15분 정도로 스피커분들께서는 해주시고 나중에 토론자들께서는 한 7, 8분으로 해주시면 어느 정도 또 토론도 나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1세션 기대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It's a real pleasure to be here. I apologize to not be able to be there in person. I want to thank Professor Kim for the kind introduction, and thank you, obviously, to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for hosting this conference and for inviting me to speak.
Today, as was discussed already, I will present hopefully a frank and open discussion about the Trump second administration's global security strategy so far, what we can take away from it, and what we see moving forward. I will share some slides as we go forward and look forward very much to this discussion. 1 second while I bring those slides up. Apologies, but it is not letting me share slides. Would you try again? Okay, here we go. Okay. So to start with, I think it's important to highlight that compared to many previous administrations, we're working with very little information when it comes to official statements and official documents. Submarines is a perfect example of this, an issue that was not pre-coordinated or discussed prior to the meeting, and one in which the majority of the U.S. Administration below the president were both not tracking and not particularly supportive of. On the question of the Indo-Pacific writ large, I think what we've seen mostly is a relative uncertainty about the policy direction. But at the same time, we'll talk a little bit about how, in many ways, the situation, particularly for allies and partners, may be better now than many of us had first thought. Turning back to this question of policy direction, this administration, unlike many of its predecessors, has failed to put forward a distinct vision for its engagement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Unlike the Biden administration that put forward several different policy speeches on its approach to China, the Indo-Pacific, its allies writ large, this administration has failed to do so.
and more importantly, the policy processes that usually underpin an administration's first 6 months or 100 days in office have simply not moved forward. We have not been given insight into large-scale policy reviews of things like the China policy or North Korea policy, and instead are left looking at the tea leaves, trying to understand how their actions align with future motivation. At the same time, there's also been a lot of personnel turnover that has limited the ability of us to take some of the early actions of the administration. For example, the release of the America First investment policy today to reflect where current policy sits at this point, given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has actually taken actions that seem antithetical to some of the goals that were put forward in these early documents. We are also obviously waiting for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which, while not unusual for being not published at this point in the administration, have added significance because of the lack of other information. When we look at the Western Hemisphere and the homeland focus, I think it's important to highlight how much additional effort and resources have been put into this region as opposed to in previous administrations. To start with, this includes the militarization of the immigration issue and the deployment of U.S. forces and security apparatus to address immigration and, as we'll talk about in a bit, counter-drug operations. This has also included the deployment of what some have called a Monroe Doctrine 2.0, which was particularly prevalent at the beginning of this administration, pushing back against Chinese regional actions and influence, with a particular focus and best example being on the engagement with Panama at the beginning, the early months of the administration, focused on removing China's control or Chinese company control of the 2 ports on each end of the canal, which also included direct threats of U.S. military action against Panama by the president, which corresponded with also actions, calls for potential use of military force and seizure of places like Greenland, and talk of Canada becoming the 51st state, all focused on securing U.S. homeland security needs, in that case on the Arctic. When it comes to the mass expansion in the Caribbean in recent weeks, what we've seen is a deployment of counterterrorism-like tactics in an unconventional manner, targeting ships that are supposedly moving drugs to the United States, but at the same time not articulating an end state or a long-term strategy. At the same time, this has led to an unprecedented military buildup, including the movement of advanced fighter aircraft and aircraft carriers, all of which have other areas in which they're usually deployed, pulling them from other theaters like Europe and the Middle East, which for the first time in over a decade do not have a U.S. carrier currently deployed. But the real question here is, how long will this keep going? What is the end goal? On the crisis side, we've seen the president seek to use his role as chief and deal maker to push forward his agenda, but at the same time struggle to make progress in certain areas. On Gaza, we saw the full backing of Israel, but leveraging his influence and support to yield a productive result with President Netanyahu, Prime Minister Netanyahu, to release the remaining hostages and broker a fragile ceasefire that is still in place. Iran is a slightly different example, where the administration actually did release a key document early on that detailed its maximum pressure approach, which was focused on economic and diplomatic initiatives. But at the same time, we saw the administration take advantage of an opportunistic moment, pivoting from diplomacy, sitting down at the table with Iran, to military strikes to take action against its nuclear program, with limited chances of repercussion against U.S. military assets, given Israel's already extensive success in its initial strikes. Russia-Ukraine has, not surprisingly, been a key area of focus for this administration. But what we've seen has been a general fluctuation between a lack of interest and general frustration from the president, ranging from frustration with Vladimir Zelensky to Putin himself. Obviously, today we find ourselves in a very different moment. We've seen the first substantial sanctions put forward by the president after almost 9 months of engagements, including a one-on-one meeting with President Putin. But again, here we just don't know what comes next and whether the United States will remain committed to moving forward and pressuring Putin on this issue.
In the Indo-Pacific, we have a tale of two sides. On one hand, we have the administration's cabinet-level officials moving forward on what could only best be described as a continu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policies, seeking to expand and move forward on regular trilateral U.S., Korea, Japan meetings, particularly with Secretary Rubio, continuing the expansion of United States Forces Japan and their cooperation with the new Joint Operations Command in Japan, the institution of the Quad at the foreign ministries level with a meeting occurring just the day after inauguration. And in the Philippines, we have Secretary Hegseth traveling to the region very early on, expressing his full support for the government of Manila and their pushback on Chinese actions in the South China Sea and expanding cooperation there. But in the leader level, we just simply haven't seen that same focus. We've seen a pushing aside of these traditional security issues with engagements focused almost squarely on trade and economic demands, with everything being on the table in these negotiations, with little value placed on traditional alliances or partnerships, as we saw with the lack of focus and desire to give any precedence to countries like Korea that held free trade agre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as it entered negotiations on trade and tariffs. China and Taiwan is one of the most watched and interesting issues we've seen develop during this administration. Up front,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there is little evidence of a coordinated China policy. There appear to be competing strategies led by different feuding elements within the administration, all seeking to advance their own objectives and gaining power and influence at different times throughout the last 10 months. This contradictory messaging has led to, on one hand, a continuation of Trump's first term of pressure and competition, with moving forward on limiting how countries like the United Kingdom in their trade agreement could integrate Chinese supply chains and critical technologies, pushing allies to limit the flow of technology to China. But at the same time, we've seen a transition to deal seeking, right? Moving away from traditional competitive action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export controls on advanced technology, thing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n his first term, the Biden administration set out as key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that were simply not up for negotiation, but now at this point are. And we saw that best exemplified with the reversal of the decision to sell NVIDIA's H20 chip to China after initially expanding export controls to limit the sale of such an advanced tool with its ability to move and advance China's AI ambitions. At the same time, we've also seen the decision to withhold military assistance to Taiwan and refuse the transit of President Lai on his way to South America. And lastly, we have the decision to move forward with a broader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that did nothing to address the core competitive situa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not addressing the trade balance, nor the United States' ability for its companies to engage in China or China's non-competitive actions globally. As we turn to the overall approach to alliances, I think we've generally seen a broader continuation of Trump's first term, a real focus on expanding the desire for countries and allies to pay more for their defense, with real threats put on the table of removing U.S. troops and U.S. support on critical issues. This is best exemplified by the early and constant actions against NATO, with threats of pulling back support for the alliance, but particularly support for Ukraine at a critical juncture in its war with Russia. What we've seen in response is NATO allies succumbing to that pressure and moving towards a massive 5% of GDP on defense, something that was seen as unheard of prior to this administration. With Asian allies, we've seen a slightly different approach. And without moving away from this direct cost sharing, but a pivot to these broader, all-inclusive trade deals with a focus on expanding defense spending, but not to particular rates as originally laid out by Secretary Hegseth when he went to Shangri-La in Singapore, but rather on how these budgets grow, and moreover, how it involves purchasing U.S. military equipment. Lastly, I want to highlight a little bit on where we stand on the allies in the Indo-Pacific, and particularly Korea and Japan.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and Trump's
himself in his second administration has a very different view of the allies than he did in his first. Trump 1.0 saw allies in a dated perception of those who simply take without giving anything in return, leading him to demand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in cost sharing to allow US troops to remain in the theater. But due to the expansion of Korean investment and Japanes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over the last 5 years, and a recognition of the key technologies and companies that live and operate in these countries, he's entered his second term with a different appreciation for the important role these allies could play in helping reshore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se critical sectors. Finalizing the trade deals, although obviously still some questions about what's going on with the Korean deal, has left Trump with an extremely positive perception of Korea and Japan, and now Canberra as well, as he looks at the critical rare earth question. Elevating these relationships and also having the potential through these economic deals to actually increase the ties between the countries and limit the flexibility for the president to pull back on the relationship and threaten the broader security relationship moving forward. As we move into the next 3 to 6 months, we have a lot to look out for. Obviously, we hav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which will be incredibly important to lay out how the administration actually perceives its next 3 years in power.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to look at how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rk together, and moreover, how the United States seeks to move forward on its U.S. technology policy, if it really will refrain from its competitive actions, limiting the expansion of export controls that are essential to maintaining its technological edge. At the same tim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United States will actually return to normal order with sales of military equipment to Taiwan and broader support remains an open question. On Russia-Ukraine, as we've already said, will the United States push on Putin? We simply don't know. And at the same time, the decisions on force posture, although lots of reasons to think positively at this point, remain unanswered. The U.S. is still considering shifting troops around the region and the world, and South Korea and Germany remain at the top of the list of potential changes. And of course, the last thing to keep in mind as well is whether President Trump's outreach to Kim Jong-un will be successful, and whether we could see the president meet and spend time with Kim Jong-un, starting a new phase in potential North Korea-U.S. negotiations at some time in the early spring, potentially if the president visits China, as President Xi had asked. With that, I'll say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again. I look forward to the discussion. 안녕하십니까. 천책연구대학원대학의 미츠시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중국의 핵 강압 정책 그리고 일본의 대응 또 미국의 확장 핵 억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은 핵 강압 정책을 요즘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일 동맹은 대만 방위에 깊이 관여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되게 되면 한미 양국은 대만 방위를 위해서 같이 싸우게 될 것입니다. 대만 방위에 있어서 일본은 두 가지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만 방위를 위해서 싸우는 미군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기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만 방위를 수행하고 있는 미군과 같이 자위대가 싸우는 것입니다. 자위대는 특히 미사일 방위, 방공 능력, 대잠수함 작전, 대함 작전, 특히 대함 미사일 작전, 그리고 기뢰전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의 역할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의 역할에 그래서 중국은 벌써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대만을 도와주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을 중립화, 그래서 그 일본이 미국 대만 편에서 같이 싸우지 않도록 하는 중립화를 위한 군사적 수단의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는데요. 중국은 그 중거리 단도미사일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를 1,300발 정도 배치하고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여기. 그리고 SRBM 예, 감사합니다. 네네. 단거리 이 단도미사일도 900발 정도 가지고 있고, 이런 미사일은 이 미사일은 주로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 있지만 일본의 오키나와에도 도달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외교적으로도 일본에 대해서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 5월 달에 주일 중국 대사인 우장하오, 그 가운데 있는 분인데요. 오강호 그 대사님이 재미있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그 자리에서 그 옆에 왼쪽에 있는 분이 옛날에 일본의 스사인이었던 하토야마 유키요시고, 왼쪽에 앉아 있는 여자분은 그 일본 그 사회민주당 단수인 후쿠시마 미즈호 씨입니다. 네, 그런 자리에서 그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중국의 내전 문제, 즉 그 대만 문제에 간섭하게 된다면 일본 국민들은 불 속으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사님은 뭐 외교관이신데 꼭 외교적인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중국은 핵 능력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벌써 600발의 핵을 개발했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선전면에서도 이런 비디오가 웹사이트에 실려져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약 4분짜리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시면 찾아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말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중국의 내전 문제에 간섭하게 된다면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것이 중국은 600발 정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도 일본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것이 이 미사일 DF-26입니다. 왜 이게 일본에 대해서 큰 위협이 되어 있냐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미사일은 핵 단두도 실 수 있고 탑재할 수 있고, 그리고 재래식
단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그 듀얼 유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사일은 대함 그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 함정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대응입니다. 일본은 크게 세 가지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인데요. 단도미사일 능력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보이는 그 배에 탑재되어 있는 산층 대기공 외 요격 시스템인 SM-3 스탠다드 미사일 3 이거 그리고 또 그 두 번째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하층 대기권 내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어트 팍3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여태까지 250억 달러 정도, 그래서 원화로 따지면 30조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방위입니다. 일본에서는 민방위를 국민보호라고 부르는데요. 2004년에는 일본 국회에서 국민보호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거에 따라서 여태까지 국민보호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는 한국이 많이 앞서고 있거든요. 한국은 그 민방위법을 1975년에 제정했기 때문에 일본은 한국에 약 30년 늦게 이렇게 조치를 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국민보호법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인 J Alert, 여기 있는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경보를 내는 것이 또 도입했고, 그리고 또 Emergency Network라는 그 문자로 되는 그 연락이 오는 시스템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부터는 여기가 좀 그 장소의 리스트인데요. 미사일 공격을 산정한 국민보호 훈련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그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하고 올해는 8월 20일에 실시했지만은 일본에서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하는 훈련은 없습니다. 다만 국지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청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그 시설에서 그렇게 지역적으로 하는 거를 2023년도에는 43회, 그리고 2024년도에는 27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뒤지는데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그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확장 핵 억제 능력의 강화입니다.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미일 양국은 매년 2번 확장 억제 대화 (Extended Deterrence Dialogue)라는 것을 개최하고 있고, 이 장에서 양국은 어떤 그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그 핵을 사용하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토론한다든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국의 확장 핵 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대한 핵 위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제일 걱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에 유사시에 일본에 대해서 중국은 예를 들어서 대만을 도와주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말로만 하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이 중국의 내전 문제 간섭하고 그 대만을 도와주게 된다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핵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만약에 그럼 중국의 강압 그 전쟁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중에서 핵을 폭발시키는 그런 그 강압 외교도 벌이는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래도 일본이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일본의 그 자위대의 수상 함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DF-26로 핵 공격을 하는 가능성까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그 공개적으로 EDD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잘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근데 전문가들은 저도 포함해서 전문가들은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그 논의를 통해서 제가 크게 4가지 정도의 대응 방법, 대응 앞으로 접근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symmetric response, 비대칭 대응인데요. 이건 좀 극단적인 건데 중국이 아무리 핵무기를 사용했다고 해도 이쪽은 재래식 무기로 대응한다. 그런데 대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뭐 일본은 핵 공격을 당한 그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강한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 국민 감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어렵겠지만은 배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는 graduated response라고 써 있는데, 근데 지연적 대응, delayed response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요. 중국이 핵을 일본에 대해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사용했을 경우에는 핵으로는 대응하지 않고 두 번째로 또 핵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핵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뭐냐면은 핵이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발만 받았을 경우에 곧바로 핵으로 대응하게 되면 에스컬레이션을 일으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비례적 대응이고, 그거는 뭐 한 발 당하면 한 발 이렇게 사용하고 두 발 받으면 두 발 이렇게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에스컬레이션 지배, 에스컬레이션 도미넌스인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한 발 사용이 되면 두 발 사용하고, 두 발 사용이 되면 세 발 사용하고 하는 해서 상대방에게 당신이 핵을 사용하면 할수록 당신이 더 많이 당할 거다라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에스컬레이션을 억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우리에게는 다행인 거는 아까 중국이 핵무기를 600발 정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일단은 3,700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히 DF-26 같은 경우에는 100발 정도, 중국은 100발 정도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건 좀 문제인데 미국은 200발 정도
그다지 너무 크지는 않는데 200발. 그리고 요즘에는 SLBM 잠수함 발사형 탄도미사일 중에 폭발력이 좀 낮은 저출력의 핵폭탄도 25에서 50개 정도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술 핵무기를 어떻게 실전에서 억제력으로서 잘 작용할 수 있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열심히 생각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 very good afternoon to Professor Park, General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Affairs, RINSA at the Korean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ofessor Kim,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Professor Kim, Senior Research Fellow, Sejong Institute, and everyone present here. Allow me to start by thanking RINSA, KNDU, and KAIS for inviting me to speak on the topic of the Singapore and ASEAN perspective of United State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at this 2025 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 It is a great honor to be here. I will speak for about 15 minutes, and my remarks will be divided into three broad sections. I will start with how the Southeast Asian states have traditionally seen the region's security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I then follow this with the converse of how the US has approached the region, along with a summary of the situation prior to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before I discuss U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n the Southeast Asian region under today's Trump 2.0 and its implications in my conclusion. Let me begin with some caveats. As I am sure you know, the Southeast Asian region is a very diverse one, made up of more than 10 states with varying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stability, and military growth. My remarks on the region are therefore broad generalizations, and there will be slightly different nuances, right, for each of the Southeast Asian states. Nonetheless, this does not mean that what I say will therefore be inaccurate, because for all its diversity, there are also many commonalities shared by the different regional states in Southeast Asia. The first of these, and arguably the most important one, is basically that the Southeast Asian states and the premier regional institution,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or ASEAN for short, is generally committed to regional autonomy, independence, and non-interference. In order to maintain such, especially when many of the regional states became newly independent from their Western colonial masters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y cultivated a regional balance of power that included the extra-regional great powers. This not only enabled non-alignment during the period of the Cold War, but it further enabled intra-regional autonomy and non-interference among the Southeast Asian states themselves. A 1976 speech by S. Rajaratnam, Singapore's first foreign minister, after whom my own institution is named, says it best. I quote, "When there are many suns, the gravitational pull of each is not only weakened, but also by a judicious use of the pulls and counterpulls of gravitational forces. The minor planets acquire a greater freedom of navigation," end quote. Now, I'm not quite sure gravity actually works scientifically in such a manner, but nonetheless, you get the point. This was the basis of the regional role of the United States. And here, what Lee Kuan Yew, Singapore's first Prime Minister, said about the US intervention in the Vietnam War is instructive. To him, the US was, I quote, "buying time for the governments across Southeast Asia to solve the problems of poverty, unemployment, and inequity,
in order to mitigate the extractions of communist ideas. Now, overall, for these security,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Southeast Asian states see the presence of the US within the region as a very important one. Going further, Natasha Hamilton Hart even highlights in her 2012 book, Examining the Beliefs of Foreign Policy Elites in Southeast Asia, that, I quote, with some qualifications and exceptions, majorities in the foreign policy communities of Indonesia, Malaysia, the Philippines, Thailand, Singapore, and Vietnam see the United States as a relatively benign international power. Although they may dislike many aspects of US foreign policy, it is close to axiomatic in foreign policy circles that the United States is overall a benign and stabilizing power. This belief underlies Southeast Asian support for a regional order in which the United States has exercised predominant power and is thus instrumental in sustaining American power in the region, end quote. And this is perhaps most true in Singapore, with it being the most consistent and unequivocal in its support for US foreign policy, especially after 2001, right, in which we had the September 11, 2001 attacks on the mainland United States. Then, Singapore agreed with the US portrayal of transnational terrorism as a destabilizing force globally, such that it was part of the so-called coalition of the willing in Operation Iraqi Freedom in 2003, though it did not provide any combat troops to the effort. Altogether, although many other Southeast Asian states were more cautious about being this second front of the US global war on terror, what I shall refer to as the elite consensus in Southeast Asia about the US role in the region was generally true in the post-September 11 World II. To be sure, this does not mean that the region wants the US to be dominant within it, but also it should not weaken, right, as Professor Park was saying earlier in his opening remarks. Instead, overall, having the US play this benign and stabilizing role in the region was much preferable and valuable to none at all. ASEAN-related mechanisms like the East Asia Summit was therefore also about maintaining the US within this region. Now, what about the converse? How does the US see Southeast Asia? Here, the story is a much shorter one, right? Unlike what Professor Kim had said about the earlier US-South Korean relationship, perhaps my good colleague Joseph Liao describes it best, that, I quote, American strategic thinking tends to treat Southeast Asia as an extension of a wider geostrategic footprint, rather than as a region with its own inherent strategic significance and logic, end quote. Such that, therefore, the US was either neglectful or narrow, or both, sometimes, in its thinking about Southeast Asia. In other words, the US is generally ambivalent about the region. Sometimes it can be useful in the narrow sense, such as part of a containment of communism during the Cold War, or as a second front on the war against terror. At other times, the US struggles to remember to engage with the region. Barack Obama's 2011 pivot or rebalance to the Asia-Pacific was notable for its engagement with Southeast Asia, which the regional states generally appreciated. Not only did he appoint the first resident US ambassador to ASEAN in 2011, he further upgraded the annual ASEAN-US leaders meeting to the summit level in 2013 too, while hosting the ASEAN heads of states in Sunnylands in a special session in 2016, the first time such a summit had happened on US soil. Militarily, the pivot in Southeast Asia also included the 2014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with the Philippines, for example, and the 2015 Maritime Security Initiative towards building up the maritime capabilities of the regional states. Singapore also hosted the forward deployment of littoral combat ships. By my count, Obama visited the region 9 times across his 2 terms, right? Only missing the 2013 ASEAN meetings because of the US governmental shutdown then.
In comparison, his predecessors, George Bush Jr., went to the region 3 times, just like Bill Clinton before him. However, this was not to say that the Obama period was a new normal. Despite this greater institutionalism in the US-Southeast Asian relationship, substantive changes were far and few in between. Under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though Trump largely continued the pivot policies, the administration focused more on bilateral ties with the various US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rather than the regional institutional ties. Trump gradually downgraded the level of US representation at the ASEAN-related meetings until in 2019, at the 7th ASEAN-US Summit, only the Laotian, Thai, and Vietnamese leaders show up for the summit to meet with the US representative, then Trump's national security advisor. Clearly, the regional states were not impressed with his choice. In reaction, Trump invited the ASEAN leaders to the US for a special summit before the COVID pandemic derailed this. Trump actually also made 3 trips to the region in his first term, as many as Bush and Clinton in 2 terms, but only one of these was for the actual ASEAN-related meetings, which he left early. The other 2 times were for the 2 meetings he had with North Korea's Kim Jong-un, right, in Singapore and in Vietnam. Under Biden, the administration paid more attention to Southeast Asia at the start, with a flurry of diplomatic activity to the region. Let's not forget that Biden was Obama's vice president. Like Obama, Biden hosted the ASEAN leaders to a special summit in the US, and this time in Washington, D.C. itself. He further elevated the US-ASEAN relationship to 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n 2022 during the 10th ASEAN-US Summit. Nevertheless, similarly, little changed substantively. Bilateral ties between the US and its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remained largely the norm, especially the defense relationship between their militaries. Today, the US ambivalent engagement of the Southeast Asian region has not fundamentally changed. The current situation, however, is not quite the same as the Cold War and the post-Cold War period. Under the almost 300 days of the Trump 2.0 thus far, US ambivalent engagement has continued. His efforts has largely focused on the Ukraine and Israel wars, and his signature tariffs globally, of course, which did not even spare the uninhabited McDonald Islands near Antarctica. Thus far, these tariffs aside, which I'm sure like me you have heard too much about, in my opinion, there have only been 3 other notable efforts by Trump 2.0 in Southeast Asia. First, Secretary of Defense Pete Hegseth came to Singapore in June to attend the Shangri-La dialogue that Adam was talking about earlier. Nevertheless, his speech largely focused on praising Trump. If I had a shot of soju each time he praised Trump, I'll be drunk by the end of his speech. In contrast, he only mentioned ASEAN and Southeast Asia once each to refer to US partners in the region. Second,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went to Malaysia in July to attend the ASEAN meetings at the foreign ministers level. However, on his way traveling back to the US after his trip, the US announced that he had cut its Office of Multilateral Affairs within th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which manages US engagement with ASEAN. The office had basically staffed Rubio's trip to Malaysia, and his staffers were fired after they were used. Third, later in July, a militarized interstate crisis broke out between the 2 ASEAN member states, Cambodia and Thailand. Trump played a mediator's role here, by many accounts, right, such that Cambodia even nominated him for his Nobel Peace Prize. Trump was also practically the guest of honor at the signing of the Kuala Lumpur Peace Accords between Thailand and Cambodia when he attended the ASEAN meetings just 2 weeks ago. Although Thailand just announced yesterday that it was suspending these accords, right, because his soldiers were injured by a Cambodian landmine. Like in his first term, however, Trump also left these ASEAN meetings, right, and skipped the East Asia Summit. Although this US ambivalent engagement in Southeast Asia remains consistent, the same, however, cannot be said of the Southeast Asians' perspective of the US regional role.
Here, Singapore, as perhaps the staunchest partner of the US in the region, is indicative of the regional attitude.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During the Munich Security Conference in February, then Singapore Minister of Defense Ng Eng Heng highlighted that that perspectives of the US have shifted from a state once perceived as a force of moral legitimacy to a landlord seeking rent. I am sure this is familiar to everyone in the room, but before that, Singapore's Senior Minister Lee Hsien Loong, even during a speech at a dinner for his constituents to celebrate the Lunar New Year, had said that the US is no longer prepared to underwrite the global order. This makes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far less orderly and predictable. Likewise, in April, Singapore's Prime Minister Lawrence Wong had warned that, I quote, "For much of the past 60 years, we thrived in a post-World War II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one that was shaped and written by American leadership, an international system of rules and norms that enabled global cooperation. It created space for smaller states like Singapore to participate meaningfully in world affairs and to benefit from global trade and development. America pursued these efforts out of its own enlightened self-interest. Today, very unfortunately, this international order is fraying. The conditions that sustain it no longer hold. So there is now a strong and growing impulse within the US to turn inward, to focus on its own domestic priorities and to scale back costly overseas commitments," end quote. In conclusion, what this points to is that the elite consensus in Southeast Asia that the US is a benevolent and stabilizing force is starting to fray, just like the international order that the US had underpinned. This, more than anything else, has the potential to change the region in a way that we have not seen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 want to end on a silver lining of sorts. Naturally, the strengths of this fraying elite consensus may still be gathered together and reknitted, so long as the US engages with the region more. At the same time, it takes two to tango, and it is also incumbent upon the regional states themselves to continue to engage with the US to build mutual interests in order to continue to stabilize order and maintain regional autonomy. Thank you. Okay, thank you for 3 great presentations. We will reorganize the stage in 1 minute for the session 1 discussion.
Session 1 speakers, discussant, please come forward. 테스트. 네. 자, 그럼 세 분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이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시간을 잘 지켜주셔가지고 저희가 적어도 한 30분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토론자 소개를 제가 안 드렸거든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워낙 뭐 국내에서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발제자들이 미국, 그다음에 일본, 싱가포르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그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정구현 강원대 교수님은 미국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미국 전문가시고요. 지금 주로 연구는 뭐 미국의 대외 정책, 한반도, 동맹, 뭐 지역 안보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고 뭐 청와대, NSC, 외교부 통일부 자문위원들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계신 조양현 교수님, 좀 자리를 바꿔 앉으셨네요. 네. 예, 상관없습니다. 발표 순서는 그 미국, 일본 이렇게 순서로 하겠습니다. 조양원 교수님은 국립외교원에서 재직하고 계시고요. 동경대에서 석박사 하신 일본 전문가십니다. 일본 대외정책, 국제관계,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제 외교사 이런 쪽 주로 연구하시고 다양한 조수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현 박사님은 아산정책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으로 계시고요. 우리나라 뭐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세안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아주 굉장히 대표적인 아세안 전문가십니다. 동남아시아 정치, 지역주의 연구를 해오고 계시고요. 현재 한국 해경의 자문위원이시고 과거에는 외교부와 청와대 자문위원도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분들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한 7분 내에서 8분 정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Yeah, thank you. Is Mr. Farah is he here or am I just speaking to myself? Here. Thank you. Hi. Thank you for being here. So, Mr. Farah, thank you for your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current Trump administrations, and I mostly agree with what you said, actually. When you think about the Trump 2.0, there's no priority when it comes to strategic goals, and there's no consistent policy implementations and no agreement within the bureaucracy. So it sends very mixed signal to allies and adversaries alike. And I believe that is a kind of very huge departure from the traditional GOP foreign policy transitions. And because of that, it's very difficult to make predictions about Trump administration. So I don't expect you will have all the answers, but I will give you some of the comments and questions. My first comment is about the American behavior in some of those kind of important strategy points. When you look at the United States, we usually use the term retrenchment. United States is retrenching from the previous commitment in the Europe and Middle East and retrenching too in the Pacific. That's kind of traditional understanding about how Trump administration will kind of behave in the second administrations. But as you know, that retrenchment has not been in a ordered manners. United States are kind of retrenching in a very chaos manners, as you can see from the war in Ukraine, which means the United States has to stay in the European theater for a long time. And also Middle East, the war in Gaza and other multiple places are still going on. So for me, it looks like United States are having a very hard time to retrenchment as it is planned. But my question is this: United States is retrenching, but without restraint.
As you mentioned about Venezuela cases, U.S. is less restrained to use forces these days. So my question is, it is not just about the case of Venezuela, but Iran and other Middle East places, and more hostile or more aggressive kind of attitude to allies and partners and adversaries alike. So do you think that attitude will be applied to many hotspot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s? Because that is actually places we want to know how United States will react and respond. Not only the conflict, but also the great powers who have at the stake in the regions. And related question, my second question is the U.S.-China relations. You mentioned about these trade deals and, of course, Taiwan scenarios. But what remains vague is what is the end state of U.S.-China relations? When you look at Trump administration's kind of behavior toward China, there seems to be a continuity. In other words, when actually Biden administration, Jake Sullivan and Kurt Campbell mentions about this term, competitive coexistence. We are competing, but at the same time maintain stability. When you look at Trump administrations, that has been continuity. Actually, they are less willing to use forces to China,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competing one another's. So what is your predictions about Trump administration's end state when it comes to U.S.-China relations? And third question, actually this is more like a comments rather than a questions. It's transactional approach to allies. You mentioned this point when you discuss this trade deals, negotiations as well. And actually they are minimizing allies' incentive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actually, it is not just South Korea or Japan, but also many regional countries are having the same problems. The transactional approach of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Trump administration, actually make allies hedge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re has been many venues and conferences where allies begin to discuss, we have to discuss, like, for instance, like international order without the United States. That is already become the trend, and we are actually making implementations like a multilateral without the United States and maintaining rule-based order without the United States. So how does that factor into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Maybe Trump does not really cares about this process, but that's the kind of regional countries preparations, and we are already preparing for the multipolar world orders. So what's the kind of United States perspectives on this issue? That's my third question, actually. My final question, actually, we are very short on time, but my final question is this. Not just the South Korea, but also Japan, Australia, and NATO members, we seems to kind of broadly agree that we're going to pay more on the burden sharing and also defense spending in their own countries. So traditional understanding about in the security studies is that if we pay more, in other words, if we increase our internal balancing, that is actually leading up to increasing strategic autonomy of that ally. That is actually happened in the U.S.-Japan alliances. How does that will kind of apply to Trump administration? Because when you look at the U.S.-Japan alliances, that's kind of Cold War kind of experience that internal balance actually increases strategic autonomy. But when you look at the current security landscape in the Indo-Pacific, there's a two diverging trend, integration within the allies, not only technology, but also militarily and security, as well as industry, as well as other governances.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a trend of dispersion when it comes to military operations, like distributed maritime operations and other operational concepts are more dispersed. So there are kind of two diverging trends in the Indo-Pacific. And how does that factor into regional countries and regional allies' strategic autonomy, given that we are paying more burden sharing? So that's my final question. Thank you for listening, and I really enjoyed your presentation. Thank you. Okay, thank you, Professor Jung. I'll give you a chance to respond after we finish the discussions comments. 네, 조양현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올해도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치시다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미츠시다 선생님은 일본 최고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이십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또 이분은 한국어 달변이십니다. 제 한국어보다도 더 유창한 한국어를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러 번 세미나에 들어갔습니다만 토킹 포인트, 즉 발제문을 1, 2페이지로 압축적으로 만드십니다. 3페이지 넘어간 발제문을 본 적이 없어요. 대단히 간결하고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도 한 페이지짜리 토킹 포인트를 보면 바로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코멘트하기에는 디테일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빅픽처 차원에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멘트, 두 번째, 세 번째는 질문입니다. 중국의 코어션이라고 하는 것, 2010년에 이제 히토류에서 일본이 경험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핵에 대해서 밀리터리 그리고 디플로매틱, 군사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일본을 위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이라고 하는 게 북한 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특히 타이완 주변에서의 군사적 대결을 전제로 한 시대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외에 한국, 대만, 필리핀도 앞으로는 이러한 위협이 공통의 안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질문입니다. 이제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일본의 대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장 억지 대화를 미국과 일본 사이에 추진 중에 있고, 연 2번씩 우리도 지금 미국과 사이에서 NCG라고 하는 것, 핵 협의 그룹을 통해서 확장 억지력 강화를 의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이 양자적인 관계에서 이걸 강화하려고 하는데, 우리 박영준 교수님과 같은 분은 이러한 양자적인 핵 억지 프로세스를 다자화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력을 시큐어하는 것, 확보하는데 유리하다는 그러한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한국과 일본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 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은 이제 막 이제 중국 핵도 이 생각하겠다 하는데, 일본 국민들의 인식은 역시 핵무장에는 아직 LD가 있고, 또 해원법과 비핵 삼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허들도 높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핵무장을 하자는 의견이 과반수입니다. 이런 맥락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필리핀, 호주, 이러한 나라들을 미니레터럴로 묶어서 하나의 확장 억제력 확보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다자화된 메커니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한국의 핵 정책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도록 승인을 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미 일본에서는 차세대 추진 잠수함, 동력원 잠수함 이야기가 있었죠. 논의가 되고 있었죠. 근데 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일본 언론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내놓더라고요. 보수 언론에서는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 것 관련해서 사설을 통해서 한국이 NPT, 즉 핵 비확산 정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동시에 핵 억지력 강화하는 것도 일본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무장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핵을 동력으로 하는 잠수함을 갖는 것은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일본도 용인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단히 오래전에
아사히 신문의 주필이셨던 호나바시 요이치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통일되어서 3N의 통일 국가가 출현하는 것은 일본 안보의 나잇메어, 악몽이다. 근데 그 3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뉴트럴하는 것.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이제 버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정책, 뉴트럴한 정책을 취하는 한국. 그리고 두 번째가 내셔널리스틱,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반일, 민족주의를 사용하는 것. 그 세 번째가 뉴클리어, 그러니까 핵무기를 갖는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한국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을 갖는다고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핵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우호 관계인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그리고 혹은 나중에 잠재적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에 한국이 그러한 핵 국가의 길을 갔을 때 그러면 일본도 따라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 국민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예민한 질문, 중요한 질문 주셨네요.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 이재현 박사님. Thank you so much. I'm Chae-Yeon Lee from Asan Institute. I thank the KNDU and KAIS for having me here in this wonderful conference. I'm such honored. When I first approached by KNDU to play a discussant role, I was a bit hesitant because the overall topic is about Korea-US alliance and Southeast Asian security issues presented, and I have to make comments on that. Well, it doesn't really make sense. From the US perspective, the Southeast Asia or South China Sea and the Northeast Asia, Korean Peninsula, Taiwan, it's two different theaters in one big region called Indo-Pacific. But from Southeast Asian perspective, they are more looking at South China's issue and a little bit Taiwan Strait, because Philippines is involved in the Taiwan Strait issue in one way or another. And from Northeast Asian perspective, it's mainly about North Korea and the U.S. engagement with the Northeast Asian region. So we tend to think Northeast Asia and Southeast Asia are two different theaters. So it is a bit awkward to link these two theaters from Korean perspective. Anyway, Professor Chang's presentation was very educational in a way, because it is a rare opportunity for South Korean audience to listen from the Southeast Asian experts on the U.S. and Southeast Asia relations. And I have no comments on your paper because it's so well organized and well documented. It is a good starting point. Anyone who wants to know Southeast Asia-U.S. relations, you can start from this paper and his presentation. And I would like just to recap a little bit from a different angle regarding the U.S.-Southeast Asia relations. It's not different from Professor Chang's presentation, but if you look back, the beginning of Cold War in Southeast Asia, the U.S. has been heavily involved in Southeast Asia for 40 years until the end of Cold War. And then, as soon as the Cold War over, the U.S. withdrew from the region, especially from the Philippines, Subic and Clark Airfield, and so on. And from then on, the U.S. has not been seriously engaged in Southeast Asia for 20 years. So in that 20 years of vacuum, U.S. vacuum in Southeast Asia, it was China who filled the vacuum. And China expanded its influence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Later, Obama administration found that the Chinese influence in Southeast Asia is too big, and we have to contain Chinese influence in Southeast Asia. And that's the pivot or rebalancing policy toward
Southeast Asia. And the US has been engaging with Southeast Asia for maximum 10 years. And then we have first the Trump administration, Biden administration, and then again Trump administration. So the US strategically withdrew from the Southeast Asia. They withdrew their strategic interest in Southeast Asia again for like 12 years. So there's always up and down when it comes to US Southeast Asia engagement. My first question is related to this point. Professor Zhang mentioned that the Southeast Asian elite used to see the US as a benign superpower in this region, as a balancer in this region. But after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nd tariff and economic, some people say there is economic coercion by the US. Anyway, after this tariff and economic coercion by the US, do you still see US as a benign balancer in the region? When you talk about foreign policy and defense policy, maybe the US or South Korea have good intention and goodwill toward Southeast Asia, but the policy itself has to be accepted by the audience, by the Southeast Asian people and the government. That's very important. Even if you try to engage with Southeast Asia, if Southeast Asia does not accept your strategic intention, then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in the field. So that's my first question. And how do you see the US engagement with Southeast Asia today? And the second one is, this is more about Southeast Asia. I will put two questions together. And on one hand, some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increasing their defense spending and build up defense capability, for example. I mean, Singapore is much ahead of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but Malaysia, Philippines, Indonesia, and Vietnam are seriously building up their defense capability. What are the problems with these defense capability, increasing defense capability, and what are the factors that holding the fast advancement of this defense capability in Southeast Asia? The reason why I'm asking this question is that maybe US or South Korea or US-South Korea military alliance can be any help to for the defense build-up in Southeast Asia for their own self-defense, not the defense, the military race in Southeast Asia. And the last one is, I'm wondering what is military's role in managing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in Southeast Asia? I mean, for South Korea, the US, the traditional security is more important probably, but in Southeast Asia, there are terrorism, transnational crimes, disasters, cyber security. There are a whole range of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So what is the Southeast Asian role in this emerging threat?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시간 관리를 하느라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플로어에 오픈해서 질문을 많이 받고 싶었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 끝날 것 같아요. 혹시 한두 분이라도 나 이거 꼭 질문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예 바꾸서는 이제 마지막 스피커들의 반응을 듣겠습니다. 저기 한 분 계시고 우리 윤희철 장군님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예비역대 국민석입니다. 저는 이제 마츠시다 교수님께 그러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발제한 내용이 일본은 이제 중국의 핵 능력의 고도화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이를 위한 대응 방안을 PMD, 민방위 방송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 의한 확정 확진을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은 혹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핵무기가 없지만은 비핵 재래식 탄도탄이나 아니면은 추상유도탄을 통해서 북한의 핵무기를 좀 억제하는 좀 거부적 억제 능력, 응징력 보복 억제 능력이 있는데 일본도 흔히 반격 능력이라 하는
이 능력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중국의 핵 억제를 이제 한국처럼 비핵 재래식 무기로 억제를 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저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윤의철 예비역 중장입니다. 저는 윤안 박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발표하신 내용은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잘 들었고 동남아시아 지역의 입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시각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왜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이 중요한 시각을 거두고 있는가? 왜 동남아시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가? 저는 이런 입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림프만 갭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의 미국의 능력과 자원은 전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 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에서 한참 이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미국은 지금 우선순위를 본토 방위하고 두 번째 대중국 특히 타이완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점점 소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그렇게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박사님의 의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디언스에선 그 정도 하고요. 우리 정규현 박사님 아까 질문 중에 그 페러가 첫 번째 질문을 잘 못 들었대요. 그것만 좀 다시 반복해 주시겠어요? Farah, can you hear me? He can hear you. Okay, thank you. My first question is this. So given that United States are less restrained to use force, as you can see from Venezuela and Iranian cases, how does that, do you think that attitude will be applied to like a Western Pacific? In other words, we have many hotspots in the region, so even though we are kind of facing China, but United States is still willing to take that approach to these regions. So that's my question. 네. Okay, I'll ask each speaker to respond to the comments and questions from discussants and audience, please. First, Dr. Ferro, please. Thank you. Just to be clear, I do not have a doctorate, so it's very kind, but I'm not a doctor. So thank you so much for the questions, and thank you for the clarification. I had some mic problems and couldn't hear you, but I was able to get the rest of the questions. So I'll run through them relatively quickly, understanding that we have a lot to get through in limited time. To your first question, I think the jury is still out on whether the Trump administration's willingness to use force in the Caribbean and in Iran are actually representative of their willingness to engage in operations that could risk broader conflict and, moreover, drawing in U.S. forces and a long-term engagement. And so, right now, obviously, limited conflict scenarios, the administration has been more willing to take risks. But if we're talking about a Taiwan type scenario or a North Korea scenario, there are lots of questions, as I discussed briefly, about what the administration's true policy objectives are. So right now, I would just stress that I think we shouldn't read too much into the willingness to use force in discrete situations, such as around Venezuela and Iran, is dictating how and when the administration will use force again. The second question you asked on kind of the end state for U.S.-China relations is in Washington kind of seen as the key question about where this administration is going in its broader foreign policy. And the simple answer is people are just not sure, right? We've seen such a sea change in how President Trump has approached China just in the last 10 months that there are increasing questions as to whether he is willing to actually take a more competitive approach or is seeking broader compromise that could see greater stability in the relationship and potentially some less competition in certain areas. I'd point to a couple things. The first is that Trump has demonstrated both through his words and actions that he highly values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nd that he enjoys the ability to work with him and alongside him on broader issues. And the reality that Trump continuously references the G2 concept, right, where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rk together and resolve all issues globally, kind of pushing aside the rest of the world, is an indication of that. The other portion of this too is that the senior officials around Trump are deeply concerned about the U.S. exposure to China's critical minerals and rare earths market, and the fact that there are no good answers to that right now. And as a result, there's simply less chance that the United States is willing to take aggressive actions in the next 6 months to, I'd say, 2 years, and the fact that we may actually see a degradation in U.S. export controls compared to what we really expected to see moving forward. Although the continual back and forth fights of leadership in the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and you never know when China hawks could reemerge. On the question of what the U.S. thinks about allies increasingly hedging, the simple answer, and it's not good to hear, is that they don't care particularly. The Trump administration sees the United States as an essential security and economic partner for its allies, and feels that these allies, including Korea, Japan, and NATO, have no other choice but to work with the United States. And so when people tell them that they're hedging and that you're pushing them away, they simply don't worry too much about that. And that speaks both to a simplified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a much more short-term approach and tactical approach to these problems that don't take into account the broader strategic issues that may emerge over time as these relationships degrade. On the defense spending push and kind of how it leads to strategic autonomy, I think it's a similar answer to what you already said, or what I said to the question before, is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are just less concerned, and they see the development of indigenous capabilities like Iraq nuclear-powered submarine as beneficial because it has the potential to decrease U.S. burden and potentially at the same time increase its security position globally, depending on the ally and what actions it's taking. And at the end of the day, again, it still believes that its economic and military dominance will require those allies to continue to rely on the United States for the foreseeable future, both for defense and for the technology to build out these new indigenous capabilities. At the same time, though, at the lower levels, even at the secretary level, we see a continuation of the drive to expand cooperation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with regional militaries, particularly Korea, Japan, and Australia. And I don't think we see any signs of that slowing down, right? The working level in the United States still sees that as a primary objective, is still focused on China as a pacing threat. But when push comes to shove, we still don't know where, the Trump himself will land on the China question, and whether at some point he may pull back on some of thes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efforts because he sees them as costly and a waste of time. Thank you. 감사합니다. 먼저 일본에 있어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잠성이지만 핵무기의 보유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하는 게 일본에 있어서 일반적인 의견이라는 인식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본에는 사실 핵 전력이라든지 핵 전략의 전문가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흔히 언론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실 일본에서 있어서 이건 의견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좀 감정적인 의견이라든지 좀 그냥 막연하게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 많아서, 그래서 저도 한국이 핵 추진형 잠수함을 가지겠다는 얘기가 나온 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 좀 논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지는 핵 추진 잠수함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SNN인지 SSBN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격형 그러니까 핵 잠수함인지 탄도미사일 그 잠수함인지 그 구별을 해야지 그거를 판단하는 그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그 호주가 오카스 테두리 안에서 가지려고 하고 있는 핵 추진 공격형 그 잠수함이라면 그건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그 일본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중국이 하도 군력이 강하기 때문에 잠수함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다 상당히 그 항공모함도 세 척이 나와서 가지고 상당히 빨리 그 군사력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 있어서의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참여해 주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그 탄도미사일 잠수함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저는 뭐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비싸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은 SSBN을 그 14척 운영하고 있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막 좀 알아봤는데 1년에 10조 원 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3천만 가진다고 해도 3조 원 정도는 들 거고 그러면 한국 국방 예산이 50조 원 정도인데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너무 핵 능력이라는 게 정말 제가 일본도 핵 추진 잠수함 가지면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일이에요. 사람도 제대로 없는데 요원이 없는데 어떻게 가지냐. 그래서 상당히 좀 그건 특히 해상 자위대에 있는 분들의 얘기하면 지금 이대로 있어도 인력이 없어서 사람 줄어들고 채용도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말만 하고 큰 소리만 하고 조금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는 편에 있습니다. 다만 그 가정으로 한국이 SSBN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도 중국인데 앞으로 중국하고 이게 경쟁할 건데 일본은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많아서 한국은 재정적으로 건전해요. 별로 정부 적자도 없고 그러니까 부채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이 조금 더 열심히 해주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핵무기의 보유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그것도 또 너무 많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핵무기라는 게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도입하면 그것이 그 공격 목표가 되니까 그거를 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켜야 되니까 재래식 무기를 거기에 이렇게 붙여야 되니까 쓸 수 있는 그 재래식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데 다만 미국하고의 그 동맹 유지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해주는 확장 핵 억제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 보고 당신들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당신들이 확장 핵 억제력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옵션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한국에 협상하는 데 있어서 입장 좀 강화되죠. 그래서 일본도 사실 잠재적인 핵 능력 보유 능력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가지는 거 원해서 그런 거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계속 제대로 신뢰성이 높은 핵 확장 핵 억제력을 제공해 달라
그거를 위해서 그런 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그쪽에 계시는 분, 왜 일본이 그 한국처럼 탄도미사일을 도입하지 않느냐 하면 일본 좀 너무 멀거든요. 한국은 북한에 가까우니까 공격적인 방위 수단을 쓰는 게 합리적입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방위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일본은 조금 더 떨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람 적이 공격해오는 거를 어느 정도 이쪽에서 가까이에서 근처에서 방해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경향을 가지게 되고 한국은 띄게 되고 한국의 방위 정책은 공격적인 건세적인 그 성격을 띄게 됩니다. 그건 지리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일본은 한국은 뭐 2,000발 정도 뭐 현무 2도 그 단도미사일 가지고 계실 텐데, 일본은 일단 1,000발 정도의 순항 미사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조금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순항 미사일을 도입하고 나중에 뭐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생각한 미리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Finally, Dr. Zhang, go ahead, please. Thank you very much. Let me quickly address Professor Lee's comments in reverse order before I take the question. First, the military's role in relation to non-traditional security in Southeast Asia. Then what is important here is that this idea of non-traditional security, right? Even as Southeast Asia especially jumped upon this concept in the aftermath of the end of the Cold War, but these security concerns were basically never non-traditional in the region, right? Instead, issues of terrorism, insurgency, smuggling, piracy, etc., have always concerned regional states, such that when the idea of comprehensive security, for instance, emerged in places like Japan, then Southeast Asian states, Singapore, Malaysia, were quick to jump on board the idea of comprehensive security because it better described their security challenges, actually. So all along from the very beginning, the militaries in Southeast Asia have always basically done non-traditional security. And this relates to the second point about Southeast Asian and increased defense spending. Here, even though Southeast Asia is generally increasing its defense spending, but as a proportion of GDP, right, then generally military expenditure has remained fairly constant within the region. And what this most likely points to is basically that as Southeast Asian states grow more prosperous, they spend more on defense to upgrade, modernize, do more non-traditional security, and so on, especially, as opposed to a targeted deterrence or a targeted threat and perception, right, okay, that the region faces. So generally, the region doesn't have that sort of perception, although there are some variations, right, across Southeast Asia. Philippines is, of course, facing increased pressure from China, so in their increased defense spending, there is that element. Okay, but generally, for Southeast Asia, the defense spending has remained fairly constant as a percentage of GDP, right? Now, and Trump and tariffs, here, Ernest Hing's earlier comment about the US being a landlord seeking rent was in reference to basically Trump's demand about NATO spending and how it should be increased. And actually, the context was he was doing this in Munich, right, a NATO ally. Now, but the tariffs are really the same thing, right? And what Trump is trying to do is basically to demand tribute from these partners and allies. Right? I mean, to put it very bluntly, right? And here, then the different regional states have taken to this differently. They will continue to pay this tribute so long as it makes sense and it benefits them overall. But there will come a point in which then payment no longer quite makes sense, right? And my point is that this consensus, therefore, about the US being benign and stabilizing is fraying. And with each trade deal that Southeast Asian states has made, I was just saying yesterday as well, the domestic audience and citizens, right, have actually protested against the deals because it didn't quite make sense to them, right? It was basically seen as a sort of
loss of autonomy in being coerced by the US. And that is precisely how the tribute system works. Right? Now, thank you for the question about the US so-called withdrawal. Now, and my point really is that US interest in Southeast Asia is not inherent but relative. Right? In the Cold War, it's relative to the containment of communism. In the global war on terror, it was relative to the second front on this war on terror. Today, okay, what it will be relative to is really basically US-China competition, right? Because even as even in the case of a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right, or in Northeast Asia, whether over Taiwan or otherwise, then Southeast Asia will be important because it is at the conduit of basically the trade and resources flowing into China. So that gives Southeast Asia this strategic importance relative to that theater. But inherently, and here's the challenge, right? Inherently, we must think through what we mean, okay, instead of how we will be only relative to something else. Okay, and perhaps that is something that all US partners and allies should consider today. Thank you. 네, 이제 세션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최 측한 대기 시간을 좀 많이 오버했습니다. 뭐 어떻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이 좀 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뭐 아직도 우리가 뭐 이제 명확하게 예측하기는 아직도 어렵겠지만 오늘 말씀 듣고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특징, 패턴 이런 것들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굉장히 흥미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션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제해 주신 분들, 또 토론자분들, 그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for all your presentation and discussion. We will have just 5-minute break to reorganize the stage, and the session 2 will begin in 3:15. 10 minutes? Okay. We will have a 10-minute break, and then we will start in 3:20.
Hello, everyone. Sorry for interrupting your networking time, but we needed to proceed to session 2. Now we will move to the session 2, moderated by the Professor Taeyoung Kim, the president of the KAIS. The session will explore strategic flexibility and the evolving role of the U.S. force Korea and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 of the alliance in the new strategic environment. The Professor Kim, the floor is yours.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제정치학회 회장 김태형입니다. 원래는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지만 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니지만 전 회장님께서 갑자기 좀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라미 킴 교수님하고 서린우 교수님하고 그리고 장광현 사무총장 이렇게 세 분이 그 한미동맹 현대화 과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최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되고 학계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는 주제인데 이 한미동맹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이 사실 실체가 뭔지는 또 말씀하신 분마다 좀 다르고 한국 미국 간에도 좀 다른 해석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 현대화가 어떤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최적의 방법인지 그런 걸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하고 라미 킴 교수님, 프로페서 라미 킴, are you there? Hello. Hi. Hello. Hi. Can you hear me? I can hear you. Great, okay, great.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here today. Greetings from Honolulu, Hawaii. 안녕하세요. I'm really sorry that I couldn't be there in person because of the U.S. government shutdown. I couldn't travel. And so today I'm speaking in my personal capacity, views expressed here on my own. And also, I'm very honored to be in this panel with distinguished speakers, especially Ambassador Paxton Lee, who was my very first boss in my life when I was interning at the Foreign Ministry. So it is nice to see you here. And lastly, today is Veterans Day in the United States. And so I'd like to take a moment to pay respect to all those in uniform. So so I will jump right in and I'll share my screen. So I will be briefly talking about alliance modernization. So this alliance is over 7 years old, and it needs to adapt to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And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greed to modernize this alliance in a mutually beneficial and future-oriented manner, as the two leaders recently mentioned in the joint press statement after the integrated defense dialogue. But for Washington, alliance modernization means, in a nutshell, burden sharing. The rationale is quite straightforward. South Korea is now much stronger than it was before, and therefore should assume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deterring North Korea. Meanwhile, the United States is facing an unprecedented threat from China, and therefore the alliance should become a two-way street and should evolve from today's just the U.S. defending South Korea to South Korea also helping the United States counter China. So how does this vision of alliance modernization pan out? So I will briefly talk about sort of 4 pillars of alliance modernization, starting with USFK, U.S. versus Korea force posture, and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in South Korea's independent nuclear deterrent, and cost sharing. So first on strategic flexibility.
The two sides have been talking about strategic flexibility back in 2006, but there hasn't really been that much progress, so that there has not been a final agreement. South Korea at the time adopted the principle that South Korea allows the United States to sort of flexibly use the troops and assets deployed on South Korea for regional contingencies, for example, in the Taiwan Strait and the South China Sea. However, recently, because of the increasing threats posed by China, the United States is really intensifying South Korea to adopt and accept the strategic flexibility, and understandably, South Korea is becoming concerned that it will get involved in an unwanted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also, there has been a speculation about the changes in the U.S. versus Korea's size and composition. President Trump has been talking about reducing the troop level, and Albert Colby, the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has been at one point insinuating the entire U.S. versus Korea should be withdrawn. And there was a reporting earlier this year that 4,500 troops would be reduced from South Korea. And some pundits advocated that entire full withdrawal of troops except for 10,000 troops on the Korean Peninsula. Others mentioned that the quantity doesn't really matter. It can be smaller and leaner, but smarter. The quality is what matters. But Congress seems to differ. The Senate version of NDAA, and both Senate and the House versions of 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seek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although the House seems to be more flexible on this issue. But even if the current troop level remains the same, if the composition of U.S. versus Korea changes by, reducing less ground forces and that are critical for defending South Korea from North Korea, and increasing naval and air troops and assets that can be easily deployed to other areas in the region. That would mean the less tailored deterrence for North Korea. And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issue, arguably the chance of this happening is higher than ever in recent history, because this fits the U.S. logic and the perception of alliance or direction of the alliance modernization, which go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lead defense against North Korea. And then the structural trend favors this change, as the U.S. versus Japan will likely upgrade to a joint force headquarters led by a 4-star general, and U.S. versus Korea may downgrade to a 3-star leadership. Then if that happens, that would make sense that a 4-star Korean general will lead the combined forces commander instead of a 3-star U.S. commander. Well, so far, the understanding, the agreement has been that South Korea will have to meet certain conditions to take back operational control. However, these conditions are rather subjective, and the decision will be a political one instead of a tactical one, based on a strict assessment of those conditions, whether South Korea meet those conditions. One sort of a small obstacle is that the Senate version of NDAA makes it difficult, sort of prohibits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executive branch, from using the NDAA, the defense funding for option transfer, unless the Department of Defense certifies that that move is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allies that South Korea is consulted. But on the second issue, that's not a problem because President Lee has pledged to take back operational control during his term. And according to Defense Minister An Gyu-baek, the recent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made some progress on operational control. And so it is possible that this could happen during President Lee's term. Another issue is South Korea's nuclear deterrent, whether the United States will sort of allow South Korea to develop its own nuclear capabilities or at least nuclear latency or the ability to go nuclear in short manner. So if the U.S. believes that South Korea should take the primary responsibility to defend itself against
North Korea, which is equipped with nuclear weapons, the logical question is then will South Korea then be allowed to have nuclear weapons or the capability to build them quickly? So President Trump's recent approval for South Korea's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submarines might indicate that the US is taking a step into that direction, at least supporting South Korea's nuclear latency. I understand that my South Korean colleagues are very reluctant to sort of link the nuclear power submarine issue with sort of potential nuclear armament or nuclear latency. However, it is true that if South Korea acquires the capability to fuel its submarines, then it will be able to acquire nuclear weapons in short manner. I am, however, quite skeptical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tually allow South Korea to enrich uranium to fuel its nuclear power submarines. I think it's a more likely scenario is that the United States will provide South Korea with enriched the nuclear fuel because as many of you know, the 123 agreement, the bilatera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prohibits military use of US nuclear assistance. And that treaty can be revised, but even if the Trump administration is willing to revise the treaty, under the US domestic law, president should convince the Congress that that revision doesn't pose a proliferation threat. And I don't know how convincing the argument that this revision would not pose such a threat when the calls for nuclear weapons have been intensifying in South Korea, and the U.S. Department of Energy recently added South Korea to the sensitive country list. And so I'm not saying that I'm against it. I'm saying that I am quite skeptical that the South Korea will be able to acquire nuclear latency very soon. But we can talk more about that. Lastly, on cost sharing, President Trump has proposed that South Korea pays up to $10 billion annually to cover the cost of U.S. forces Korea. South Korea currently pays about $1.1 billion, which is about 20% of the cost of U.S. FK. Then you would wonder if it costs about $5 billion on average, how does it make sense that Trump asked for $10 billion? The rationale is that defense of Korea requires more than US FK. If a war breaks out on the Korean Peninsula, according to an operational plan, 700,000 US troops are supposed to be deployed to Korea. That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st. And also the US's nuclear arsenal extends nuclear deterrence to South Korea. That should be also reflected in the cost. I mean, these are sort of the ways that these costs are calculated. However, if the alliance becomes a two-way street, then the pressure both nations, South Korea's increased support for covering the costs will decrease. And this is probably why this issue didn't really become a flashpoint in the last negotiations. And so this this issue will remain to be seen. There are still a lot of uncertainties. We are still waiting for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ational defense strategy, and the global posture review. And it seems like there are a lot of conflicting and competing views within the US government. As I mentioned earlier, it seems like especially the Senate really doesn't want to reduce the troop level in South Korea and doesn't really support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Whereas we know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views on that might be different. Even within the Trump administration, it is really unclear what the US's overall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policy are. Elbridge Colby's policy of restraint seems to be contradicting with the US's interventionist policy, such as bombings against Iran and potential strikes against Venezuela, as already mentioned in the previous panel. And so there are a lot of conflicting and competing views. Ultimately, President Trump will call the shot. However,
at this point, it is not really clear which of those voices are most influential. And it is not clear, even after all these documents are out, whether the United States policy and strategy will be unified and coherent. So the bottom line is that modernization is real, it's going to happen, but the direction is unclear at this point. I think that there will be some areas where the interests of both countries are aligned, but there are some other areas where their interests are conflicted. And uncertainty will persist until the US strategy solidifies. So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I'll stop there. Thank you, Professor Rami Kim. Wonderful presentation. 다음 발표자로 제가 너무 학문적으로 존경하는 국방대학교 서린효 교수님께서 한국 시각의 주한미군 전략적 위험성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서린효 교수입니다. 오늘 영어로 발표를 준비해서 그냥 영어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I'm Professor 서린효, who is teaching at Department of Strategic Studies of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m also serving as director for Center for New Security Research. Today, my title of my presentation, as you can see, is Navigating Alliance Modernization. We learned a lot from Professor Rami Kim's presentation already, but I try to deep into more into what is the core and the logic behind alliance modernization. First of all, I will present an overview of alliance modernization, as I said to you, the logic behind it. And I try to deal with some related agenda like strategic flexibility. A difference between allied countries' national interests are not only normal, but they are also manageable. So strong alliance do not rely on perfect alignment of national interest. They endure those differences through institutional mechanism, open communication, and coordinated military exercises. And now we are entering a period of strategic transition.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 is undergoing fundamental structural change. So the ROC-US alliance may no longer benefit from some tactical small adjustment. It may require a new operating paradigm. Okay. Under second Trump administration, alliance modernization is now being driven by multiple layers of motivation, I think, political, strategic, and even operational. What was once a slogan in his first term now may become a real agenda with policy, posture, and planning, especially led by a small group of strategists and defense planners. The key objective will be to adjust global US commitment in a way that protects core deterrence function while serving US national interests more efficiently. This signals a shift from symbolic presence to real strategic prioritization, one based on resource constraints and desire to refocus military investment. The modernization framework attempts to link Donald Trump presidential policy priorities with real defense and military on the ground. Its growing policy coherence, to me, increases the chances of congressional acceptance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This approach will likely prioritize timelines,
feasibility, and measurable outcomes, less ideology, and more execution. Modernization from this view is intended to reduce US overextension while maintaining alliance credibility. But if implemented without coordination or trust, it may instead erode credibility and signal instability to potential adversaries. The US-China rivalry has deepened and now intersects with other regional crises. So simultaneous pressures across multiple theaters strain US bandwidth and complicate force allocation decisions. At the same time, countries like China, Russia, North Korea, Iran, axis of upheaval, has shown growing willingness to coordinate their strategies. So this potential opportunistic coordination raises the threshold for allied resilience. In this environment, traditional dependency on US dominance must give way to more localized self-help and credible regional capac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llied planning must assume multiple crises could occur concurrently or overlap in time. Deterrence frameworks need to be modular, flexible, and layered across domains and geography. Modularity allows for rapid redeployment without exposing vulnerability. Redundancy in logistics, sustainment, and commanding structure is crucial to avoiding single points of failure. In short, we must redesign deterrence for double contingencies, not as an exception, but as the new normal. From a political and security standpoint, modernization will adopt a transactional lens to the alliance. It will likely emphasize fair burden sharing and push for larger allied roles. By preventing overextension, the United States can reallocate resources toward its top strategic priorities. This approach values risk management over symbolism and aims to avoid military dispersion in marginal theaters. But this logic must be carefully explained to audience publics. Without a clear narrative, allies may only see duty, not benefit. In this age of overlapping global crisis, US capacity for simultaneous intervention is increasingly constrained. As China's military capability rise, deterrence across multiple distant theaters become more complex and fragile. Over-dispersion weakens the effect of deterrence and encourages potential adversaries to probe weakness. Focusing on core priorities helps protect deterrence where it matters most. Here, strategy must reconcile goals, means, and available resources under real-world constraints. Stable deterrence of China has become a shared priority for US allies in the region, not just United States concern, because if Taiwan contingency really happens, the other military spot like Korean Peninsula also will become vulnerable for any provocation. So modernization proposes a functional division of labor. Allies lead self-defense at home, while the United States provide decisive but bounded support, enabling support, where it adds greatest value. This balance could reduce so-called cascading risks across theaters and clarify roles, responsibilities, and resource flows. If executed properly, it helps manage crisis. If properly coordinated, it amplifies it. If not properly coordinated, it amplifies confusion. China's growing precision strike and anti-base capabilities are expanding the range and scale of its targeting. Dense, static forward deployment, as we have seen for a long time, are now highly vulnerable to preemptive first strike. We must therefore prioritize survivability over symbolism. Dispersed logistics, camouflage, and mobility complicate enemy planning and reduce the appeal of first strike options. In this context, posture must reflect resilience, not just presence.
Dispersion, mobility, and rapid recovery should be the default logic. And as you can see from the graphic, second island chain locations must be used to increase depth and sustainment options. Critical assets like fuel, munitions, and repair capacity must be diversified and hardened. And air and maritime maneuver forces should be integrated to multiply dilemmas for the adversary. The overall goal is to survive and reconstitute combat power quickly and deny the enemy any path to clear victory. The traditional model of deterrence, forward preponderance, now carries serious risks. It can invite preemption and miscalculation by adversaries who seek to strike first. Deterrence by denial, a new model, instead means surviving initial surprise first attack and structurally preventing enemy objectives. Endurance and rapid recovery matters more than static visibility. The key to credible deterrence is to convince adversaries that victory is out of reach from the outset. However, we need to recognize very clearly the potential dangers and risks. In South Korea, many South Korean people are accustomed to the current system. We keep it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So any fundamental change of the alliance and combined posture can be interpreted as decrease of US commitment, security commitment in Korean Peninsula. Additionally, in South Korea, many still view US forces as the guarantee of extended deterrence, final guarantee of extended deterrence. And maybe any perception that US commitment is weakening could embolden North Korea to engage in coercion or limited provocation. If alliance modernization is poorly managed, long-term trust may be erode. Worse, domestic support in South Korea for independent nuclear armament may rise again. These outcomes are preventable, but only through clear, steady reassurance and genuine transparency. Despite the risks, maybe I can skip this part for time limitation, and if somebody ask me, especially related with strategic flexibility, I will answer you. Okay. And after that, now we cover the potential risk, but at the same time, we have to think about some potential opportunity we can enjoy. South Korea is a capable partner with strong conventional forces, a growing defense industry, and long-standing progress on Afghan transition. With phased and transparent implementation, the ROC-US alliance could become a model case for alliance modernization process. So United States may utilize this case for its global or regional reallocation of alliance burden sharing or role setting. And at the same time, South Korea may require United States for more successful transition. United States must provide any possible support for South Korea and Korean Peninsula even after Afghan transition. Interoperability and exercise-based validation will be key to credibility. Shared metrics and accountability will keep both sides aligned and focused. Okay. In conclusion, alliance reconfiguration must reinforce, not relax, deterrence and the alliance cohesion. Roles must be clarified. South Korea leads defense on Korean Peninsula, while the United States enables in decisive moments. Extended deterrence must remain visible, reliable, and credible at all times. And posture, messaging, and exercises must be aligned to deliver consistent signals. Above all, we must explain the why and how
to both publics of the countries when we finally agreed to take this kind of alliance modernization process. Regular demonstration help maintain trust during transition. Public consent, not just allied consensus, is the foundation of resilience alliance. We should not forget. That is why expert communities like ours must lead this conversation now more than ever.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네, 서린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셔서 정말 듣는 맛이 쏠쏠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엔사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이 현대화되는 과정에서 유엔사의 역할이 다시금 부각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유엔사의 역할 변화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국 유엔사 친선협회 사무총장이신 장광현 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광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오늘 이번에도 유엔사라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박영준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5분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가능하면 3, 4장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고요. 1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장황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유엔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 마침 우리 남희킴 박사님과 또 서린효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미군의 영내 미군의 어떤 재배치 문제라든지 또 동맹 현대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우리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주한 미군이 감소되고 일부가 재배치되고 또 영내 다른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 생겼을 때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맹 현대화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다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이 범위가 한반도에서 역외 지역까지 확장이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동맹으로서 집단 안보 체제, 인도 태평양에서 집단 안보 체제에 우리 한국도 동맹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야 되지만 연합 방위력의 이 공백이 사실은 가장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엔사를 우리가 이제는 논의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활용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에 노력을 맞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설과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셔야 될 것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유엔사가 창설되는 데는 몇 가지의 기적과 행운이 작용을 했습니다. 유엔이 창설되면서 집단 안보를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 한반도 분쟁에 세계 각국의 군사력 동원이 가능하도록 그런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가능했고 또 한국이 첫 번째이자 현재까지 유일하게 혜택을 입은 이런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또다시 지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지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신속히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의 어떤 남하 또 제3차 세계대전의 어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입니다만 어찌됐건 H-39 밖에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이 신속히 개입한 것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유엔 마찬가지 미국의 요청을 받고 바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을 하고 또 유엔을 구성하는 회원국들이 이 한반도 한국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권면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소련의 결의안의 어떤 불참 이것이 기권으로 처리가 된 것. 또 국제연합을 구성하는 많은 그 국가들 대개 한 60세 개 국가가 전투병력을 보내거나 의료 지원을 했거나 물자를 지원했는데 사실 그 당시 유엔 구성국의 60% 이상이 대한민국을 도왔다는 겁니다. 단기간 내에 194만여 명을 한반도에 순차적으로 3년 동안 보낸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이런 5가지 경우가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에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이 5가지 다 즉각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진짜 기적이면 기적이고 행운이면 행운인 것이 이런 그 유엔사가 75년 동안 이 한반도에서 계속 머물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와 한국 방위에 직간접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엔사가 창설 당시 부여받은 임무는 4가지였습니다. 북한의 어떤 무력 공격 격퇴 및 한국 방위 임무는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가 창설되기 이전까지 25년 동안 유엔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엔연합사에 이제 이양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임무는 정전협정 관리, 그다음에 유사시 전력 제공자 이 기능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사실 이 한반도 통일 지원 기능은 그 당시 6.25 전쟁 기간만 하더라도 우리가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북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엔 총회 결의 376호, 유엔 총회 1211호 그리고 이후에 제네바 정치 회의 보고서 등의 한반도 통일 지원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논의를 하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 당시에 상황을 거슬러 보면 전쟁이 3년 이상 이렇게 지속되면서 미군들의 어떤 희생이 많아졌고 피로도가 굉장히 커지고 미국 내에 국민들의 그 반대 여론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애초에 북진 통일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정전협정으로 대체가 되고 통일 의지를 그 당시에 접었고 이후에 70여 년 동안 정전체제가 계속되면서 한반도 분단 상태가 사실은 굉장히 고착된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북한의 어떤 대남적화 전략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남북 간의 이질성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통일의 어떤 필요성과 당위성이 많이 이제 감소된 이런 상태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지원 기능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삭제된 적이 없는 엄연히 살아있는 이 기능입니다. 지금 북한의 어떤 핵기업이라든지 무력 증강, 또 남북관계 어떤 악화,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 뭐 남북 교류와 평화 공존의 어떤 기틀을 만들어서 평화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이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유엔사의 한반도 통일 지원 임무는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유엔사가 사실상 이제 정전협정 관리와 전력 제공으로 이제 한정돼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나 유엔사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왔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전협정 관리와 전력 제공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좀 제한사항이 많다. 유엔사의 활동을 이 역할을 위축시키거나 또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제가 좀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중에는 그 유엔사 입장이 많이 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23년 12월 달에 제가 통일부의 어떤 과제를 받아서 그 당시에 유엔사와 이 한국 정부 간에 굉장히 마찰이 많았는데 이 마찰 요소들의 원인들을 전부 이제 파악해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양쪽에 느끼는 그 괴리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사의 어떤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또 해체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공산권 중심으로 했던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우리 한국 내에서도 유엔사의 존재감이 줄어들면서 북한의 어떤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이런 그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한때 우리 진보 정부마저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엔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이런 그 관계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어떤 그 조직적인 정전협정 무력화, 유엔사의 어떤 무력화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유엔사가 군정위와 중감위를 중심으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과 어떤 논의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관계로 인해서 반쪽짜리 정전 체제로 지금 떨어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정부의 어떤 유엔사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많이 지금 없다, 관심이 없다 하는 쪽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25 참전 당시와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유엔사의 존재감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정도로 거의 지금 없습니다. 이런 그 현상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거의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 가장 어떤 중요한 임무였던 북한 공격, 무력의 어떤 공격을 격퇴하는 이런 임무들 중요한 기능이 연합사에 이양된 원인도 있겠지만 정전 체제가 장기화되고 또 유엔사에 대한 어떤 한국 정부의 무관심 또 일관성 없는 정책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엔사의 최대 실현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습니다. 유엔사의 역할에 제동을 건 주체가 다름 아닌 한국 정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유엔사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유엔사에 대한 어떤 폄훼와 무시 또 급기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 성사를 위해서 선 유엔사 약화 후 해체 구상으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의료 지원국이었던 독일의 18번째 유엔사 회원국 가입에 제동을 걸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18년, 2019년도에 유엔군 사령관의 이 관할권, DMZ 관할권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마찰이 많이 생겼죠.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 좀 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한국 정부가 국제조약의 성격을 지닌 이런 정전협정과 그 정전협정 관리 주체인 유엔사를 부정한다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선례를 이때 남겼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유엔사의 어떤 그 안보적 가치 또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노력한 역대 첫 번째 정부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70여 년 만에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고 독일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고 전반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한국 방위에 유엔사가 기여한 안보 축으로서 그 재조명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말 전후로 북한 평양 상공을 비롯한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투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 이런 그 불미스러운 이미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엔사의 어떤 전시 임무, 이제 아까 우리 남희 김 박사님하고 설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배경들을 놓고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전시 임무인 전력 제공 기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하면 정전협정은 폐기되기 때문에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된다. 이거는 유엔사의 어떤 그 평시 임무에 한정해서
몰입했기 때문에 생긴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북한의 어떤 위협이 존재하는 한 유엔사 유사시 임무가 한국 방위에 더 방점을 둬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미국의 신국방 전략 NDS가 유엔사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일 미군 통합사령부로 개편이 되면 주일 미군 사령관의 계급을 사성장군으로 격상은 거의 매우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관이 사성장군이 되면 주한미군 사령관이 삼성장군으로 낮아진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어떤 전체 사성장군의 20%를 감축한다는 이런 그 지시 외에도 한국과 일본은 미국이 볼 때 각각 좁은 작전 구역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붙어 있습니다. 인접해 있습니다. 합치고 싶지만 작전 환경이라든지 대적해야 될 상대라든지 또 역사적 어떤 배경을 고려할 때 하나로 합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 좁은 단일 정부에 인접한 이 정부에 각각 사성장군을 세우기는 매우 무리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현 정부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그 가능성을 또 높이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작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제 서포티드가 아니고 서포팅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한국방위 책임에서 아무래도 훨씬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삼성 장군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겁니다. 평상시에 회원국 18개 회원국의 대사들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전시가 되면 전력 제공을 해서 한반도로 전개시키는 이런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성 장군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무게가 크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은 주일 통합 미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유엔군 사령관 직책까지 겸하는 이런 방향을 아마 고려하게 되고, 주일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직을 겸한다는 것은 유엔사 지소가 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불리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정전협정관리 차원에서 어떤 고강도의 도발이 생겼을 때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이 연합사령관으로부터 전력을 받아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 있으면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위기를 판단하고 전력 제공의 어떤 적시적인 어떤 결심과 시행을 하기 위한 이런 감도 면에서, 템포 면에서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5번은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유엔군 사령관의 DMZ 관할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 19년도에 남북 교류 협력과 DMZ 어떤 평화적인 이용을 위한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가지 되면서 유엔사와 한국 정부 간에 빈번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대개 타미플루 대북 지원으로부터 해서 한 5건 정도가 크게 생기고, 언론 플레이하고 양쪽이 아주 팽팽하고, 그것 때문에 유엔사 내에 한국군 참모위원들이 전부 배제되어서 현재까지 이루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됐거든요. 마찰의 주된 원인은 DMZ 출입이나 군사분 개선 통과를 위해서 유엔사의 승인을 받기까지 너무 절차가 불편부당하다 하는 이런 이유. 두 번째는 DMZ도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데 왜 유엔사 통제를 받아야 되느냐. 또 세 번째는 정전협정이 군사적 성격의 어떤 협정인데 왜 순수 민간 차원의 교류까지 우리가 간섭해야 되냐, 이건 월권이다 하는 이런 그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제적 조약인 정전협정에 명시된 유엔군 사령관의 이 관할권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그 관계관들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양쪽이 군사 비무장지대에 출입하는 것은
양측의 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것은 양측 모두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사 규정 551-4에 보면 그 전문에 비무장지대라든지 한강, 하구, 서북도서에 출입하는 모든 인원 그리고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인원은 민간인이든 군이든 모든 인원을 다 유엔 사령관이 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전협정 준수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어떤 안전관리, 어떤 분쟁의 소지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유엔군 사령관한테 그 권한을 준 겁니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전협정을 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북한이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군 사령관의 어떤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하위의 551-4 정전협정 준수 이 규정을 해마다 또는 경년 단위로 개정을 합니다. 이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우리가 잘 반영한다면 그 절차의 어떤 불편 부당함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유인물을 좀 참조하시고요.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질의 답변 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광희 사무총장님 아주 정말 포괄적인 발표, 유엔 사무 그 유엔 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례를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정리를 하고 다시 토론으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되는 건가요? 켜져 있나요? 네. 사무총장 하고 네, 다시 너무나 중요한 한미동맹의 현대화 과제 패널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20여 분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주최 측에서는 좀 최대한 빨리 맞춰달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이 중요한 주제는 조금은 초과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발표자 세 분께서 너무 훌륭한 발표를 해주셨고 이제 토론을 들어볼 순서인데요. 먼저 또 제가 너무 좋아하고 지금 국방대 핵 WMD 연구센터장 하시는 손한벌 교수님 토론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손한별입니다.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우리 김태형 교수님 사회해 주시고 또 제가 좋아하는 라미킴 교수님 또 발표해 주셨는데 보시다시피 라미킴 교수님 이제 발표문 제가 아직 미리 받아보지를 못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제 맘대로 준비를 좀 했는데 또 생각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보면 오늘 라미킴 교수님 미국 시각 잘 해주셨고 서린효 교수님 한국 시각 잘 하셔서 두 분이서 하시면 다 된 것 같거든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많지는 않은데 라미킴 교수님 이야기하신 그 버든 쉐어링이 결국 동맹 현대화의 핵심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도 한국의 역할 확대, 그리고 비용 확대 이것들이 결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의 핵심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 잘 몰라서 지금 사실 9가지 정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일단 먼저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에 소장님하고 같이 미국 DC 갔다 왔고 바로 지난주에 이제 캐나다 가서 저를 잘 아시다시피 캐나다와 미국의 관계가 끈끈하던 관계가 사실은 균열이 보이고 있는데 어찌됐든 한국이든 캐나다이든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대고 있는 동맹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유지되길 바라지만 그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미국은 그 예전에는 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의지가 있느냐, 확장 억제를 제고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 미국의 힘도 능력 자체도 붙이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좀 굉장히 언사들이 굉장히 비외교적이고 또 때로 굉장히 거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동맹국들에게 그 능력의 부족함을 함께 해달라 하는 부탁을 하고 있다,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은 이 동맹국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에서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 나감으로써 나갈 것인지, 그런데 우리의 능력을 채워 나가고 또는 옆에 있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과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지난 그 2주간의 출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9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말씀 안 드리고요. 네. 어쨌든 이게 현대화라고 부르든 최적화라고 부르든 업그레이드라고 부르든 굉장히 이름들은 다 멋있잖아요. 당위적인 이름이고 굉장히 뷰티풀한 개념들인데 어떤 것들이든 간에 한국의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인 한계를 압박하는 것이고 이 동맹이 지금까지 운영해오던 형태의 시스템과 운영 형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은 분명히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의 전략적이고 자원의 문제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 굉장히 중대한 함의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설 교수님께서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 이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9가지라고 했고 그 라미킴 교수님은 5가지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너무나 엮여 있어서 또 이게 어느 것 하나 순서를 잘못 건드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또 그렇다고 그냥 이대로 놔두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미 동맹이 해오던 관성대로 가면 새롭게 변화하는 양상에 적응할 수 없는 재검토를 할 수 없는 현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재검토해야 되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 정부는 이것을 전작권 전환이라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큰 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성공할 것이냐, 성공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우리 냉전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분명한 위협 인식의 차이, 역할 기대의 차이, 신뢰성과 관련된 동맹의 신뢰성과 관련된 분명한 인식 차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구조적 위협에 대응하려고 하고 지구적인 패권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역할 기대에 있어서도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고 한국의 역할이 더 커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문제에서 미국을 배제하거나 또는 남북한 문제를 미국이 활용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한국이 통일되더라도 통일 이후에 한국이 중국의 경사될까를 우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국과 큰 차이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익김 교수님 말씀하신 5가지 정도에 대해서 제가 도전 요인뿐만 아니라 기회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분야입니다. 결국은 도전 요인은 분명히 있죠. 동맹의 범위가 너무나 확대돼서 역의 임무로 분산되면 한국의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중국의 경제나 외교적인 보복을 불러올 위험도 있고 러시아를 위협 범위에 잘못 포함시킬 경우에는 북러 군사 협력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고 역의 개입에 대한 국내 정치나 여론의 부담도 있습니다. 또 방위비나 전력 자체가 분산될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확대된 범위에 대해서 한국이 선택적으로 기회의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스트래테지적 오토노미도 커질 수 있고요. 역외 임무에 대한 미군과의 정보, 훈련, 그리고 작전적인 협력이 제도화될 가능성, 충분한 기대 요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파트너십도 확대할 수 있고 네 번째는 북한과 관련된 국제 정보 수집 능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태세 최적화,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도전 요인도 명확합니다. 주한미군의 임무 규모 변화는 단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 공백을 유발할 수 있고요. 한반도 위기 시에 우선순위가 역외로 잘못 분산되면 취약성으로 제시되는 속도와 집중력 면에서 우리 한반도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한미군을 직접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대한 군사 외교적인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고 주한미군의 인프라 장비 현대화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한국의 재정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현대화라고 이름 불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방위 능력과 전략적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인도태평양과 연계한 정보작전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한국의 역량을 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미일 3국의 협력과 3자 훈련을 통해서 지금 현재 추구하고 있는 다영역 통합작전 그리고 통합 억제력을 키울 수도 있고 한국이 영내 안보 논의에서 주도적인 입지를 구축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단기적인 대북 태세 공백을 보강하는 역량 MQ-9, F-35 같은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핵 억제력과 관련된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 또는 아까 또 말씀하신 유엔사 문제, 지위 구조의 문제와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북핵 위협 자체에 대한 국내 상반된 인식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확장 억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핵무기의 정치적 상징적 위협까지 완전히 해소할 수가 없고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미국의 판단에 의해서 불규칙하게 이루어질 경우에는 한국의 대비태세의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한국 내 핵 옵션 논의가 국제 비확산 규범과 충돌하고 또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도전 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 요인도 좀 찾아본다면 미국이 지역 자원의 태세를 강화한다면 한반도 주변의 전략자산 전개 주기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인태 지역에서 통합 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핵 억제뿐만 아니라 재래식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는 주변국들이 핵을 사용해서 한국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거기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국이 또한 기타 의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전술핵 배치와 같은 옵션들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게 정치 경제적인 부담은 분명하고 그리고 갈수록 비대칭성, 그러니까 미국이 더 국익을 추구하는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한미동맹이 원래 가지고 있는 비대칭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새로운 구조하에서 전략적 자율성과 영내외에 대한 영향력 확대도 가능하다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9개가 됐든 12개가 됐든 아니면 교수님 말씀하신 5개가 됐든 이러한 한미동맹 현대화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이야기들, 뭐 이슈들을 어떻게 하면 잘 조율해 나갈 것인지 절대로 실패함이 없이 순서를 잘 시퀀싱을 잘 맞춰감으로써 보다 성공적이고 한미동맹이 더 강한 동맹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기회를 활용해야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한별 교수님 꼼꼼한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Now, next discussant is Ms. Jessica Taylor, who has served for the U.S. Air Force,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Defense, focusing on the areas of military affairs on the Korean Peninsula. So she is one of the perfect persons to discuss on the matters of U.S. ROK alliance, the future of ROK U.S. alliance. Ms. Taylor, floor is yours. Thank you for the introduction, and thank you, Professor Kim, and also Professor Park for having me. As you have heard, things are a little chaotic in the U.S. right now, so it's nice to get a little break to come and be back in Korea with all my friends. As Professor Kim mentioned my background, I want to preface with that a lot of what I'm going to say in my response to Professor Sol's awesome presentation is really predicated on my background, so it might be a little bit different from other folks that you hear that talk about the view of strategic flexibility. So I might be a little bit biased, being that I was in the military and also stationed at U.S. Forces Korea for a few years under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under General Abrams as a geopolitical strategic advisor. So I first want to say, Professor Sol and I cheated a bit. We talked about this at length last night and then again at lunch today. So sorry, Professor Sol, you're going to hear, I think, some of my commentary again, as I just want to share it with the audience here. Overall, we seemed a lot in alignment and our views as to the importance of strategic flexibility and what are the drivers that are forcing the discussion, or more so that we were in views on the importance of alliance modernization and what is driving some of these discussions. There's just a few things that I would like to add, and then at least one question. I think overall I agree with the standpoint, being that I served in the Trump administration until May in the State Department Undersecretary Office for International Security. And so my viewpoint is I do think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going to push, as we've seen already indicators of, for strategic flexibility. I also, though, think that with that, there's going to be a push for not just South Korea, but other allies in the region to also give indications and signal that they would support what's called access basing and overflight in the midst of a contingency. Because a lot of times we talk about strategic flexibility, but we don't talk about what then is needed for you to have that strategic flexibility. So the ability for forces to leave the peninsula, to have overflight to leave the peninsula, but also to have, for the U.S. to have access to bases in the midst of contingency in the region, I think is going to become more of a talking point in our alliances around the region. But I also think that there's also going to be a discussion that some of us have had in this room about 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and whether or not South Korea has a role to play if the U.S. is in an armed conflict external to South Korea, and will South Korea have cooperation with the U.S. in that context? And I think that's also going to come into play when we talk about nuclear-powered submarines and some of these other capabilities, as if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this cooperation, what does it mean in the context of a conflict? I think Professor Sol is spot on about the concern about simultaneous conflict. Strangely enough, when I was stationed here under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it seemed like it's amongst the different
allies I would talk to in the region, and as well as with my CFC counterparts and otherwise in the diplomatic community here in South Korea, that we didn't really want to talk about the fear of simultaneous conflict out in the open. It seems like it's an out in the open conversation now. What I would respond with is I don't think the US that we're doing a good job at explaining what strategic flexibility looks like in the context of making sure that we are still able to deter a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even if we're fighting a conflict elsewhere. And in my conversations that I've had in the last few months here, whether it be down at the university level or amongst elite experts like a lot of people in this room, it seems like that is a conversation that the US, we're not doing a good job at explaining what that looks like. I mean, I've had university students, really thinking back to 1950, that the US are just departs to go fight or be elsewhere, and then that undermines deterrence, and then North Korea comes across the border. So I think there needs to be a better framework for cooperating across the alliances as to what simultaneous conflict looks like, whether it's a conflict that breaks out across the Taiwan Strait, Philippines, or elsewhere, and what that means for trying to balance deterrence across the region if that was to occur. Because even if it's just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concern that if something spark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also something sparks elsewhere. But then my question to Professor Sol then is, based on a lot of the ups and downs we've seen in the United States in our political environment, even within the US, I think we are struggling to see how we can better effectively communicate to allies our enduring commitment. Because we have seen with the transition between administrations in US, where we have either left Afghanistan, been back and forth about our support of Ukraine, have left agreements that it's really undermining kind of our commitments to even our treaty allies. So I think my question then would be, as we've talked about strategic communication, what can the US really do to really try to shore up our enduring commitment and to show that we have this commitment? Because if the US is going to go forward and request strategic flexibility, access basing overflight, we are asking allies to take a risk. Because as we saw with that deployment decision, and even just signaling the support of the US, that South Korea and other allies are also risking blowback from China. And there's the question whether the U.S. will continue to support, and if you're left, the conservative, if the U.S. leaves, then you're left with having to deal with the blowback from China. So that would be my question: is if there's really any way that we, can, in short order, kind of show that commitment prevails. And then I think, in closing, I do want to continue to footstop the importance of strategic communication. I think Professor Sol was extremely right on point in saying that we have to be better at communicating to both publics the roles of CFC, UNC, USFK, if there's shifts in posture. As I shared with him last night, I think one of the problems the US has had in strategic communication is we have said on the Korean Peninsula for decades that our footprint displays our commitment to South Korea. Instead of just really trying to show that we have commitment, we have relied on saying our large troop presence was a display of commitment. So naturally, if that footprint changes, then it's viewed as a lessening commitment because we've used it to say that it's a display of our commitment. So I think we do need to be better at showing that because of the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that if we do have a shift on the Korean Peninsula, how do we display to the public that does not equate to a decrease in U.S. commitment? So thank you all for your time.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discussion. Okay, thank you very much, Ms. Taylor.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외교를 위해서 35년 동안 애써주셨고 그리고 호주 대사를 역임하신 이백순 대사님께 다음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사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두 이렇게 토론자들께서 주로 이제 한미동맹 현대화 쪽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먼저 유엔사에 대한 지위 변화와 유엔사 문제를 말씀해주신 우리 장 총장님 쪽 그 발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총평을 보면 그래도 굉장히 유엔사의 전체적인 지금 지위 변천과 현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잘 또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 주로 결론 과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좀 축소돼 가지고, 물론 앞에 이제 문제점에서 논의하면서 문제점 끝 부분에 약간씩의 그걸 이제 그 해결 방안, 완화 방안을 좀 넣어놨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약간 저는 결론 과제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한반도 통일 지원 가능에 관한 논의 필요, 이거는 사항으로 들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은 문제는 아니죠. 지금 문제는 아니고 이건 앞으로 과제로서 우리가 더 봐야 되니까 이거는 과제 부분을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전체 이게 편집상 그 여기 부분은 문제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총평을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우리 장 총장님은 주로 이제 이 유엔사 문제, 유엔사 그 자체 이제 그 지위 변화와 우리가 어떻게 그 유엔사를 더 활용해야 되냐 문제까지 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이제 한미 이 동맹 현대화 전작권 문제하고 우리 이게 굉장히 연계시켜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북미국 심의관하고 국정할 때 그때가 이제 11년 13년 사이인데, 저는 그때부터 벌써 미국 측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측이 이게 명시적으로는 이야기 안 했지만은 유엔사를 계속 확대시키겠다는 그런 그 굉장히 그런 이제 감을 이제 저는 받았거든요. 받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으로서는 그게 그럴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군에 계신 분들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군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경향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호주 대사할 때까지 20년까지 호주에 방문하는 정보 사령관도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저는 계속 그걸 체크해봤는데 군에서는 그렇게 그걸 이제 그런 동향이 없다. 그리고 우리 군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다 반대한다, 유엔사를 확대하는 거를 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진보하고 보수하고 다 이게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의견이 다른데 굉장히 또 의견이 일치한 점이 있으면 유엔사를 확대 개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 반대합니다. 제가 본 데는 보수는 그렇게 하면 한미동맹, 한미연합사가 굉장히 위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안보가 약해진다는데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진보 측에서는 당연히 진보는 계속 한국에서 유엔사가 이게 역할이 줄어든 걸 좋아하는 쪽이 있으니까, 아까 뭐 정전협정 이런 것도 관리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니까 그런 점에서도 양쪽이 다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미국은 이게 오래전부터 이제 벌써 십몇 년 전부터 이게 준비를 해왔고, 이제 그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참여국 16개국 회의를 이제 소집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14년, 13년 그때부터. 그리고 지금은 이제 16개국에서 독일까지 들어오니 18개국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동향이고, 두 번째 동향은 미국은 계속 그 일본에 있는 후방사 그 역할을 계속 강화를 시키죠. 강화를 시키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미국의 굉장히 좀 장기적인 벌써 과제로 저는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 미국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계속 요구하니까 언젠가는 전작권은 전환돼야 되고, 전작권 전환이 되면 그 한반도에서 그 이제 미군이 부사령관이 되고 한국이 이제 사령관이 되는 거죠. 한미 미래연합사가 생기면. 근데 그거는 사실 평시에는 그렇게 되는데 전시에서는 그게 사실 가능하지 않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 보수들은 무조건 그래서 전작권 우리가 환수를 하면 한미동맹이 뭐 완전히 그거는 파탄 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벌써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비를 해서 유엔사를 이렇게 이제 개편하는데, 그건 아까 우리 장 총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저쪽으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일본의 주일미군 사령관이 사성을 되면 거기에서 유엔사 사령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좀 우려가 있긴 있지만은, 근데 그게 또 전반적으로 한국의 방위 태세, 안보 태세를 굉장히 약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사실 한국전 났을 때도 사실 극동군 사령부가 일본에 있었고 메가트가 거기서 다 한국전을 다 지휘하고 뭐 미군을 정원군 보내고 하는데 뭐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기능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이제 유엔사가 있으면 근데 유엔사가 잘못하면 이게 한국이 우리 보수 쪽에서는 정전협정 평화협정을 반대하는데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되면 그것도 유엔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명분상으로는 좀 있어야 될 명분이 약해지긴 약해지죠. 그렇지만은 유엔사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유엔 결의에 의해서 창설된 거고 해체도 유엔 결의에서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대하면 미국은 안보리 이사국의 그 비토권을 가지고 있죠. 미국이 반대하면 절대로 유엔사 해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유엔사를 이제 전쟁이 발생하면 바로 이제 당연히 한미 미래연합사가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유엔군 사령관이 바로 작전권을 바로 행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엔군 자체의 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UNC 목적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크게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그렇게 나가는 방향 그런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방향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맞추어서 가는 게 그 동맹의 발전, 동맹의 현대화에 저는 부응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유엔사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한 가지 저는 이제 우리 장 총재님한테 질문을 드리면 이제 통일 지원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통일 지원 기능에까지 뭐 하면 이제 좋죠. 근데 이 PKO 역할을 하셨는데 PKO 역할보다는 제가 본 데는 만약에 한국에 유사시가 발생하고 우리가 유엔군이 북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군이 주도해서 북한으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미군이 주도해서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유엔군이 나가서 주도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피스키핑보다는 피스 인포스먼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화군 역할을 할 때는 유엔군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저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사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시각 차이가 있죠. 우리는 동맹 현대화하면 수직적인 한미 동맹을 수평적으로 발전시킨다. 그다음에 우리가 버든 쉐어링 정도는 해주겠다. 비용 부담 좀 더 해주겠다. 그리고 또 조금 더 필요하면 기술, 방위산업의 동맹을 같이 하면 충분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본다고 봐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역할 확대를 해라. 주한미군은 지역군 역할을 하고 한국군도 지역적 역할을 담당해라고 하는데 그 둘 사이에서 지금 갭이 굉장히 있는데 이걸 좁히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동맹 현대화 논의가 계속 겉돌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 국민들은 아직 한미 동맹 자체를 해석을 축소적으로 해석하거든요. 한미 동맹은 한반도에만 국한돼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안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은 태평양 지역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모르면 굉장히 이 논의가 이게 쳇바퀴를 돌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문제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근데 이게 한미 우리 설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한미 동맹 현대화와 이게 이제 현대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중국이 보기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우리 입장이 이게 경화되거나 약간 좀 더 심하게 하면 좀 적대적으로 자기들이 봐올 때는 적대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합적인 국익 관점에서 한미 동맹화를 그쪽으로 진행시키는 거 우리가 지역적 역할을 확대하는 게 종합적 국익에서 낫지 않느냐 아니면 종합적 국익에서 그게 미중 관계 봤을 때 우리는 좀 더 중립적으로 있는 게 우리 종합적 국익에 낫겠느냐 좀 델리케이트한 복잡한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꽤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워낙 또 중요한 주제다 보니까 플로어에서 정말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딱 두 분만 모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문을 정말 좀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아까도 질문을 드렸는데 저 질문을 독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전 합참차장 윤희철 예비역중장입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의 발표 잘 들었고 또 손한별 교수님, 손 박사님 의견도 위기와 기회 요인 모두 잘 듣고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세 가지 요인을 저는 우리가 외면하고 있거나 아니면 감추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거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저 이 대사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동맹이면서 한반도에 오리엔트 되길 바라고 동맹에 연루되는 걸 싫어하고 또 방기되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중국과 같이 지금 미국은 위협을 중국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위협을 중국으로 산정 안 하고 모든 데에 대해서 지금 북한에 대해서만 지금 다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럼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맞는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인가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저는 정부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콜비가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담장 위를 걷는 국가라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은 담장을 넘어간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극좌정부거든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아무리 동맹에 관한 좋은 일을 한다 그런들 그 아까 그 말한 손한별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 기회 요인이 우리한테 기회 요인으로 다가올 것이냐? 저는 기회 요인으로 안 다가올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겁니다. 저희가 전작권 전환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도 사실은 목적이 서로 달라요. 극좌정부는 주권적 입장에서 보는 거고 이 한미 동맹 미국에 있는 버든 쉐어링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관해서 그럼 우리가 전작권을 전환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제가 39년 군 생활을 했지만은 저는 거기에 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는요 군 부대 전체가 다 해체됐어요. 한국군은 전투 및 작전 능력을 사실상 제가 극단적으로 상실했다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의 양과 질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훈련, 편성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무기만 좋을 뿐이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전반적인 업무 및 작전 훈련 시스템이 다 붕괴됐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전작권을 과연 받을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빨리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국방부 특별위원회 사무국장 국민석입니다. 우선 서린우 교수님께 질문드리는데 서린우 교수님께서는 중국군의 A2AD 위험성 때문에 미군이 이제 분산성, 생존성, 회복성을 중점으로 해서 승리를 취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금 인태 지역 내에서 제1도련선으로 위치한 한반도 남부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에 집중되어 있는 미군의 이런 그 세 가지 요인의 그러니까 근거와 최적화 태세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이사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질문하고 코멘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압박이 굉장히 함에도 불구하고 발표자분들께 딱 2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2분만 드릴 테니까 그 마무리하는 질문에 답도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2분만 드릴 테니까 먼저 Professor Lami Kim, are you there? Yeah, sure. Well,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Song, for your great comments. It's nice to see you here. Well, Professor Song didn't really give me any questions, but I like to address one of the questions that came from the audience. So is sort of focusing, kind of expanding the purpose of the alliance to not only to counter North Korea, but also to counter China, is that a good idea? I mean, the U.S.'s perspective is that, alliance should be reciprocal, right? It cannot really be one-sided forever. And so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that is a good idea, I think the South Koreans should understand that this current system, this very one-sided system, is not very sustainable. But I think that there are a lot of risks of expanding the role of South Korea that is probably to counter China or even Russia. And so, so I would just stop there. Thank you, Professor Kim. Hope to see you in person in Seoul. Yeah,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wonderful comments and question, Jessica. First of all, before answering to your question, I want to make clear my argument and analysis based on certain assumption. I totally agree with there is no one can be sure about what kind of direction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will finally
take, but we need to be prepared for possible scenarios because it will, if there will, there will be really alliance modernization process begins, there will be really potential danger and potential confusion. So we need to fully understand what is the logic behind that kind of political agenda. That is what I want to stress. And to the question, I think it is, as I stressed during my presentation, it is really important. How can we make strategic communication efficient and effective? And first of all, it is very important for U.S. side has that kind of will and intention to strategically and efficiently communicate South Korean people, especially for reassurance. And for that purpose, I think maybe it is not easy for us to expect many things from President Trump, but at least cabinet level and even under cabinet level and military level, there are many things we can do together, right? And what I really want to stress from my presentation, there's no one who cannot deny we are experiencing very fundamental strategic change. So it is unavoidable for us to relocate division of labor and our reshaping of our alliance. So once again, we need to be prepared for that kind of future scenario. That is important thing.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영광 총장님. 예, 이백순 대사님 부연 설명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2006년에 한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이후에 미국은 내부적으로 유엔사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4년 스카파로티 장군 있고 그 다음에 브룩스 대장까지 이어져서 이걸 공개적으로 이제 과제화해서 추진한 것이 바로 이제 유엔사 재활성화입니다. 그걸 보면 미국은 유엔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유엔사라는 것이 그 뿌리는 한반도와 한국 방위에 포커스가 맞춰진 특화된 그 조직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유엔사 후방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또 전략적 그 점까지도 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재활성화를 추진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엔사가 일본에 있어도 무방하겠다라고 하신데 이제 그 당시와 지금의 이 차이는 어떤 작전 환경도 그렇지만 무기 체계화 지수, 그 어떤 화력 지수, 또 그다음에 C4I를 중심으로 한 빠른 결심 템포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유엔사가 일본에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지금 그 미국의 NDS도 이제 발표되겠지만 미국은 본토 방위와 대만 위협을 우선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주일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하게 되면 영내의 한반도와 가령 대만 등 2개 지역 이상 동시 군사적 충돌이 생겼을 때 주일 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한반도보다는 여기에 대만 쪽으로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반도에 이 전력 제공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요. 한반도 통일 지원 기능은 제가 본문에 이렇게 좀 핵심 내용만 제가 써놨는데 이 PKO나 PKF 개념은 아닙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그야말로 서포팅하는 이런 이 세대이고 18개 회원국이 제공하는 이 군사력을 일본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한반도로 전개시켜서 연합사령관에게 인계해주는 요 단계까지 작전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경선에 어떤 그 제3국의 어떤 세력이 진입을 한다거나 또는 대량 탈북민이 국경이나 공해상으로 해서 우리 작전 구역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쪽에는 유엔의 완장을 차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부드러울 것이다. 그 다음에 안정화 작전은 사실은 군사 작전이거든요. 거기에 유엔군 이름으로 안정화 작전을 하는 것은 조금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화 작전 속의 일원으로 인도적 지원 작전을 예를 들어서 뭐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떤 식량이라든지 의료 지원이라든지 구호라든지 이런 그것은 유엔군 마크를 달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화 협정이 됐을 때는 그 정전협정 관리 기능을 최적화해서 이제 그 평화 협정 관리자로서 하면 되고요. 한반도가 통일이 됐을 때는 이제 아마 PKO나 PKF 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너무 죄송한데 오늘 그 중요한 주제 잘 다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미숙한 사회 갑자기 하게 됐는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1분만. 네, 안 그래도 답을 너무 지금 시간이 늦다는 생각에 사실은 그동안의 이 변화된 현실에 따라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스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비교적 소수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그러한 변화가 이제 실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그 가능성은 누구도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머지 3년 동안에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럼피즘 자체가 하나의 미국 대외 정책의 한 축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식의 변화를 추진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for your great presentation and a discussion. And we will have the 10-minute break to reorganize the stage. And the session 3, round the table, will begin in 5:10.
Okay, we will begin session 3, round table, chaired by the Professor Youngjun Park, General Director of RINSA, who is very good at time managing, unlike the previous moderators. And this round table will bring together senior scholars and policy experts to discuss the long-term development of Korea's alliance policy in light of a global and regional transformation. The floor is yours. 네, 그 3세션 라운드 테이블 사회를 맡은 국방대학교 박영준입니다. 뭐 시간 관리를 잘한다고 배환 교수가 그 소개를 하셨는데 시간 관리 압박을 굉장히 느끼게 합니다. 자, 우리 라운드 테이블은 오늘 1세션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에 미국의 글로벌 동맹 전략의 어떤 변화를 다뤘고요. 제2세션에서는 이제 특히 한미 동맹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연구자들 또 정책 결정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제 서로 디스커션했습니다. 그 3세션에서는 네 분, 그러니까 한미 동맹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셨던 예비역 장군님들, 또 연구자님들, 또 신문사 언론인들 모시고서 또 이런 문제들을 계속 좀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그 패널리스트들을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하고 다르게 막 섞어져 앉았는데 그 오른쪽서부터 소개드리면 이제 문화일보 이미숙 논설위원이십니다. 그 이미숙 논설위원님은 한미동 워싱턴 특파원도 하셨고 한미동맹에 관련돼서 가장 권위 있는 칼럼들을 문화일보에다가 계속 쓰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앉아 계신 분은 육군사학교 나오셔서 뭐 한미동맹 관련 일을 하셨고 마지막 주미 국방무관 지내셨던 이경구 장군이십니다. 바로 뭐 1년 전까지 워싱턴 DC에서 한미동맹 현안들을 다루셨기 때문에 오늘 아마 생생한 말씀들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 앉으신 분은 국방대학교 정한범 교수이십니다. 정한범 교수님은 국방대학교에서 뭐 미국 정치랄지 또 한미동맹 관련돼서 연구들 많이 하셨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제1기 당선을 한국 국제정치학자원에서 유일하게 예측한 그런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차기 국제정치학회장이십니다. 그래서 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오늘 모셨습니다. 마지막 계신 분은 지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계신 이성훈 박사님이십니다. 이성훈 박사님은 공군 예비역 장군이시기도 하시고요. 국방대학교 교수도 하셨고 또 청와대 NSC에서 계시면서 한미동맹 현안들을 많이 다루어 보신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1세션, 제2세션 발표 토론자분들도 굉장히 그 관련된 경험들이 많으시지만 라운드 테이블에 계신 분들도 각각 언론계, 학계, 또 관계, 또 군 쪽에서 한미동맹을 많이 다루신 분들을 모셨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미리 크게 두 가지의 질문을 좀 드렸는데 시간이 우리가 좀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두 개 드린 질문들을 제가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패널리스트께서 5분 내로 그 인사이트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 가급적이면 시간이 남으면 이제 본론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린 것은 아까도 뭐 개회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섰고 또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달부터 들어섰는데 사실 트럼프 두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뭐 미국 한국 일각에서 좀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그랬던 것처럼 뭐 동맹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또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보여줬던 그 정당 야당 시절에 예컨대 이제 한미 동맹이랄지 또 한미 안보협력에 대해서 야당 그때 그 정당 자체가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많이 보였던 경험이 있어서 좀 걱정했던 것이 사실인데 어쨌든 두 번의 한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미 간 MCM 또 SCM도 양국 합참의장 또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됐습니다. 물론 정상회담 공동선언과 SCM 공동성명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의 출범 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후 전개되고 한 1년 동안 전개되고 있는 한미 간의 어떤 분위기
또 한미 동맹에 대한 뭐 그런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5분 내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이디 퍼스트 이미수 노조련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언론인으로서 초청되어 큰 영광입니다. 작년 컨퍼런스에서도 와서 미치시다 교수님 말씀도 듣고 많이 배웠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영광입니다. 언론인들은 그 하나의 현상을 하루하루 현상을 보고 또 구조의 단면을 보는 직업이라면 여러분들 그 군 출신 전문직이나 또 교수님들이나 또 애널리스트들은 구조와 전체 흐름을 보는 분들이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과 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큰 틀에서는 큰 그 합쳐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1, 2세션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정책, 동맹 정책은 기존의 정부와 완전히 다른 흐름. 그러니까 제가 외교부 출입 기자를 한 10여 년 했는데 그때 보면 한미 동맹은 빗셀 틈 없는 동맹이다 이런 얘기를 거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는데 이제는 외교부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 때 하신 말씀이 미국이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대미 외교 담당하는 수장이란 분이 우리가 알던 미국, 우리가 80년 동안 알던 그 국제 질서를 인폴싱하는 그 유일 초강대국 그런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동맹이 더 미국을 괴롭히는다고 말하는 나라 대통령이 나온 그런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라서 한미 동맹이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최근 40대 외교부의 국장급 취재원을 만났더니 이제 저 한미 관계는 갈등은 갈등대로 노출시키고 합의를 추구해 나가는 게 정상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 언론도 저희 문화일보는 보수적 기조에서 시장 경제와 동맹을 중시하는 신문인데 한미 동맹에 대해서 비판을 덜어 하기도 하는 신문이 저희가 됐다는 것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박 교수님이 제기하신 그 한미 정상회담 어땠나 이 얘기를 보면은 저희도 보수 신문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감성적인 동맹에 대한 비판 이런 걸 많이 비판을 해왔는데 8월 25일 1차 워싱턴 정상회담 그리고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은 비교적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저희 평가합니다. 근데 8월 20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의 경우에는 정상회담의 거의 한 절반을 김정은을 만나주세요. 북미 회담을 해주세요. 아니 저기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 이슈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보니 그때도 이미 핵 잠수함 오늘부터 국방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으로 쓰겠다고 언론 가이드라인을 돌렸는데 핵 잠수함에 대한 강조를 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고 이번 경주 회담에서도 또 핵 잠수함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한미 동맹의 변화 속에서 핵 잠수함 얘기를 꺼낸 거는 굉장히 전략적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을 갖기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 NPT 준수도 해야 되고 또 그 핵 농축 재처리 권한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핵 잠수함은 의외의 카드로 동맹을 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도 아니었나. 진보 대통령으로 하기에는 참 의표를 찔렸다는 말을 우리가 한국말에 있는데 그런 시도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 날 페이스북에 올린 면서 승인했다. 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이게 승인이 원자로에 들어갈 농축 우라늄을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건조한다는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사회과학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는 외교의 역할인데 그거는 굉장히 한미 동맹을 불안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일을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저 성김 전 주한미 대사 현대차 미래 담당 사장이 세종연구소에서 오프 더 레코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거 한마디만 드리고 5분이 돼서 성김 대사도 트럼프 2기가 1기 때 비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팀인데 굉장히 조직적이고 내부 합의와 단합이 잘 되는 그런 팀인데 한미 관계가 어려움이 많았지만 경주 정상회담에 큰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한국이 에이펙을 호스트한 나라로서 에이펙 효과를 누린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이고 관세 합의도 된 것도 에이펙 덕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처음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번의 정상회담에서 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뭐 대략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좀 긍정적인 어떤 사인이 있다 그런 평가를 주셨고요. 자, 이경구 무관님 또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 이론적인 거나 이런 거는 앞에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미국에서 국방보안으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경험을 기초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국방보안으로 근무한 2022년에 우크라이나전이 났는데 이때 폴란드 무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폴란드 무관이 이제 준장했는데 저를 찾아와서 한국의 K9을 구매하기로 했다. 왜 그러느냐? 너네 로키드 마틴 하이마스 한다는 거 아니냐? 고기동 다른 장비 로켓에서 하겠다는 아니냐니까. 오케이, 로키드 마틴에 뭐라고 엔터를 했냐면 5년 후에 주겠다. 2022년인데 2027년에 폴란드에 주겠다. 한국 하나 만났더니 너네 언제 줄까? 그래. 언제 인조해 줄 수 있냐니까. Within this year. Within this year. 거기서 굉장히 입장이 굉장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필요하는 한국의 국방에서 방산 협력이 됐던 겁니다. 155mm 자주포 탄약, 155mm 탄약을 관련해서 미국이 연간 몇 발을 만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제가 공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정확한 숫자는 한국보다 약 2만 발밖에 못 만듭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으면서 약 얼마의 포탄을 만드는데 미국은 저는 그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은 제조업이 있는 나라가 왜 2만 발, 한국보다 2만 발밖에 더 못 만드나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라인을 증설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 인건비, 그다음에 라인 증설,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지 않는다. 그런 데서 봤을 때 기업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한국이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조선 능력. 미국의 조선 능력은 전 세계 조선 톤수를 따져봤을 때 중국이 40%입니다. 한국이 17%, 미국은 아쉽게도 0.43%입니다. 중국이 470척의 배를 만들 때 미국은 4척밖에 못 만드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을 찾아와서 일본이 10%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하고 마스가 프로젝트하고 협력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조선소의 인수 문제가 2023년부터 불거졌는데 심지어 그때 미국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필라델피아에서 온 미국의 하워드 온도 필리야드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저하고 얘기하는데 니네 필리야드 지금 하나하고 현대가 협상하고 있다. 알고 있냐? 그래? 몰라 나도. 하는 뭐 하는 건데 필리야드가. 그 정도로 열악한 필리야드를 하나가 인수한 겁니다.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그때도 비싸다 그랬습니다. 약 한 1,000억 또는 뭐 이 정도만 되면은 인수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1억 달러짜리 조선소가 거기서 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 그다음에 우리서 책 추진 잠수함 문제가 나왔을 때 위성락 안보실장이 정정에서 얘기했던 게 한국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필리야드에서 지금 하나가 1억 달러에 인수해서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50억 달러를 추가해서 뭐 10년, 20년 후에 되면은 잠수함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잠수함을 만든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하나가 투자한 필리야드는 엄격히 말하면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든 잠수함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그럼 미국이 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허용했을까? 저는 두 가지. 첫 번째는 미국의 실리다.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 허용한 것이다. 국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안보이익이고 두 번째는 경제이익입니다. 안보이익.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진 것은 미국이 유지하고자 하는 비확산 체제.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도 이제 오래 썼는데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 논문을 안 봤더니 제가 뭘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 위협 억제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또 주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억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확산 차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축 우라늄을 한국에 주는 것은 이것은 한국의 재처리하고 플루토늄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을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한국에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한국에 주겠다고 하는 것이냐? 미국 원자력 산업계의 이익입니다. 미국 원자력 산업계 여러분 잘 아는 웨스팅하우스 몰락해서 망했습니다. 2005년에 일본의 도시바가 인수했다가 도시바도 못하겠다고 부채가 나와가지고 2017년에는 완전히 파산 선고한 게 웨스팅하우스 일부 회사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원전 산업은 망했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3마일 원전 사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농축 우라늄을 판매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한국은 농축 우라늄을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 러시아, 유럽 이렇게 세 군데서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회사들도 농축을 직접 하지 않습니다. 영국, 독일, 그다음에 네덜란드 3개 회사가 만든 유렌코라는 회사가 미국의 3개 주에서 주로 농축을 해가지고 물론 미국의 3개 주에서 만든 회사니까 그 투자한 회사는 영국, 독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회사죠. 그 회사의 이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15년에 한미 원자력 협정할 때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할 때 재처리 권한을 달라고 미국한테 얘기할 때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가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 웨스팅하우스가 바라크 원전에 우리가 UAE에 투자할 때 웨스팅하우스는 하청업체였습니다. 네, 그 원자력 요 정도. 이 정도. 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국의 그 정책을 볼 때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실익이라는 관점에서 왜 이러한 정책이 나온지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원장님, 그 미국 방산업계 현황들을 그 조선이랄지 원자력이랄지 또 155mm 탄약 같은 것들을 잘 소개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추적하고 있는데 미국 155mm 포탄 생산 능력이 매달 3만 발, 4만 발밖에 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에 포탄 지원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겪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개인적으로는 우리 풍산 같은 데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면 굉장히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만 나중에 거기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논산 캠퍼스는 잘 볼 수 없었습니다만 서울에 오니까 자주 보이는 우리 정한봉 교수님, 자 5분 정도 전반적인 한미일 관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예. 뭐 이번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정상회담 하시면서 이제 많이들 우리 뭐 실황 중계로 거의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전 세계니까 이제 재앙에 빠진 거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트럼프가 돼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속으로만 저러면 정말 환장을 노리신데 속의 모습을 다 보여줬으니까 이제 미국의 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미국이 뭐 미중 전략 경쟁을 하는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결국 이제 미국의 어떤 한계가 오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자리에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성향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까지는 우리 이제 외교안보 라인도 사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 웬만한 것들이 다 합의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협정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많이 진전이 돼 있어서 우리는 안보 사항과 관련해서는 뭐 팩트시트를 써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할 수 있는데 외교안보 라인이 전부 다 뭘 걱정하고 있었냐면 관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안보하시는 분들이 다들 관세 걱정, 이거 관세가 진짜 걱정이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도 이제 같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이제 관세가 잘 된 것은 뭐 그동안에 밑에 흐름이 잘 됐다기보다 역시 트럼프 변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미국도 관료들이 뭘 소신 있게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 뭘 가지고 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망신 나가니까 소신 있게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뭐 물밑에서 협상이 잘 되고 있든 안 되든 간에 막판에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보이지 않는 플레이어인 그 북한의 김정은이 일정 역할을 했다. 왜냐하면 북미 정상회담에 콧방귀도 안 껴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했는데 뭔가를 하나 들고 가야 될 거고 또 뭐 내가 그 투자를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정말 실적을 빨리 내야 된다는 조바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사실은 미국이 뭐 우리가 휴전이라고 쓰지만 마치 이게 비등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완패죠.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쉽게 꺾을 수가 없다. 중국이 으름장 놓으면 미국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면에서 뭐 아직은 이제 이재명 정부 초기지만 뭐 이재명 정부라고 해야 될지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떤 외교 전략에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성공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떤 굉장히 성공적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냈잖아요. 뭐 손해보는 합의는 하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이재명 트럼프로 하여금 좀 조급하게 만든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트럼프는 뭔가 하나 들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관세 협상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핵 추진 잠수함 문제는 사실 이제 제가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도 의제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의제들이 묻혀서 크게 제대로 다뤄지지 않다가 뭐 우리 그러니까 대통령 참모진들은 이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고 이건 전적으로 대통령이 그냥 본인 판단에 의해서 그 모두 발언에서 던져버린 거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승부수를 던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면 뭐 중국 문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중국하고 정상회담 이런 얘기 많이 했지만 그런 걸 다 고려하더라도 이거 여기서 한번 무리하면 이거 받을 수 있겠다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네, 정한봉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약간 예외적인 강한 그립, 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뭐 이니셔티브 이런 것들이 잘 케미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맞아서 관세 협상이나 또 핵주인 잠수함 문제가 우리가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또 좋은 방향으로 풀어져 나갔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성훈 장관님께서는 또 NSC도 근무하셨고 지금도 이제 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등 중요 전략문서에 또 관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한미 간의 어떤 정상회담, 특히 최근에 끝났던 SCM 이런 것들을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직위가 그 안보전략연구실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론하는 스타일도 좀 정책보고 형태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동맹 정책, 글로벌 정책의 전 특징은 그 웩더독 저는 이걸로 좀 규정짓고 싶어요. 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국내 정치가 그 동맹 정책이나 대외 정책을 흔드는 바로 그런 부분에 가장 핵심이 있지 않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떠한 국가 대전략 차원에서 하는 정책이기보다는 어떠한 선거 전략, 개인적인 특성 이런 것에 좀 포커스가 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도 대응을 한다면은 바로 그 부분에 좀 초점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그 미국의 국내 정치가 좀 많이 혼란스럽죠. 셧다운 문제는 어느 정도 완료돼 가는 추세지만은 지금 그 당장 걸려 있는 게 그거잖아요. 관세 협정 위반에 대한 위헌에 대한 대법원 그 판결, 막 그것도 어느 정도 지금 50대 50인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뉴욕 시장부터 해가지고 내리 그 선거를 한 3년 패했잖아요. 참패를 했죠. 그다음에 지금 최저치 지지율이 39%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트렌드로 간다면 내년에 중간선거 때 민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압도적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러한 미국의 국내 정치가 우리 동맹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에요. 예.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국내 정치에서 이렇게 잃어버린 부분을 동맹에게 더 보완하려는 지금까지 행태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이 되었던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됐든 우리에게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도 좀 단기적 내년 중간선거 이전의 단기적 대응과 그 이후의 중장기적 대응으로 구분해서 조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분류해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과 SCM, 제57차 SCM의 성과 아직 팩트 시트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두 가지 성과를 꼽으라 그런다면은 GPU 26만 장하고 원장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GPU야 경제적인 문제니까 차치하고 원잠 같은 부분도 우리한테는 큰 성과죠. 우리의 수건이었으니까. 그 외에도 AI, 우주, 방산 협력에 대한 전략 동맹으로서 가기 위한 포석을 깔아놓은 거, 막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큰 성과라고 보지만은 문제는 그것이 합의에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도화, 시스템화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국내 정치 요인들이 급격하게 변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런 부분도 우리의 그 위증자들은 좀 정책 위반자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성과들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제도화가 어렵다 그러지만 어쨌든 저는 뭐 시스템화, 막 이런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그 어슈런스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 어떻게 이렇게 구축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이 한 가지 필요할 것이고요. 이건 하나의 협상 전략인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협상질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이경규 무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성과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설계는 하되 주도는 미국이 가져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점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원잠만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원잠에 들어가는 핵심 정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핵연료 문제도 있고 기술 이전 문제도 있고 장소, 공급망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주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다가 우리가 좀 주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익을 우리가 침해하지 않는다는 모양새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팩트 시트가 나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바로 이 원잠에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부, 상무부, 미 국무부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어그리했지만은 돌아가서 보니까 이것이 아닌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심각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줘야 될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준서를 못 박은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런 지역 일자리 창출, 막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내실 있게 우리가 취할 것은 체가돼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우리가 침해하지 않는다는, 서로 윈윈한다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성훈 장군님은 이제 공군 장군이기도 하지만 국방대학교 교수도 하셨고요. 또 박사도 가지셔서 교수라고 불러야 될지, 뭐 장군이라고 불러야 될지, 무슨 또 합동대 총장님도 하셔서 총장을 불러야 될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GPU 26만 장 확보, 또 핵주인 잠수함의 어떤 약속, 그런 것들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성과고 아직 팩트 시트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네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사실 한국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 또 트럼프 정부의 출범 이후 이 한미 동맹에 대한 양측에서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래도 두 번의 정상회담, 또 지난주에 한미
국방장관 간 SCM을 통해서 그나마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초 우려와는 다르게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뒀다. 우리가 원하던 뭐 핵추진 잠수함이랄지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약속을 드디어 받아냈고 또 GPU 26만 년 확보를 통해서 그 깐부치킨에서 합의가 된 거잖아요, 그죠? 참고로 이 앞에도 깐부치킨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AI 3대 강국의 길을 열었다는 이제 그런 어떤 성과를 거둔 것을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성원 장관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령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만 하더라도 거의 성사대계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화 문제, 뭐 시스템의 문제, 미국 국내 정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전작권 회복을 얘기합니다만은 아까도 이 세션에서 나왔지만 전작권 회복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대북 억제 태세랄지 또 기존에 우리가 한미 간 억제 태세였던 유지랄지 이것이 그런 결과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겠는가? 그런 세부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이제 미국 측에서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도 한미 간에 약간 아까 라메 김 교수 발표도 나왔지만은 한미 간에 조금 입장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면 한미 동맹 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현안들, 가령 핵추진 잠수함의 확보, 그다음에 전작권 우리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전작권 회복, 또 전략적 유연성 미국에서 요청하고 있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 내지는 이제 방산 협력의 확대 우리가 특히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거기에 관련돼서 각자 어떤 관심 분야에 따라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번에도 순서를 이미수 논설위원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다면 한미 동맹에서 지금 제기된 그 동맹 현대화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 4년 반 또 트럼프 정부는 3년 좀 더 넘으면 뭘 해야 될까 뭐 그런 얘기인데 저는 아까 앞서 발표에서 미치시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본이 우라늄 농축 또 플루토늄 재처리 뭐 돈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재정 낭비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왜 갖고 있느냐 아까 말씀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가 약화됐을 때 해구산이 약화됐을 때 그 보조 기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이 확장 억제 너희가 안 해주면 우리가 핵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 핵 만들 수 있는 전 단계까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일본은 하나의 안보의 뭐 보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이 거의 또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미 원자력 협정 뭐 개정이든 아니면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소집이든 간에 현재 협정을 준수하면서 할 수 있는 우라늄 전농축 20%까지는 미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비용이 들더라도 그거를 이재명 정부 내에 할 수 있도록 과학자들과 군 전문가들을 모아서 일단 팀을 짜서 그거를 스타트업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원자력 협정이 개정이 되면 재처리할 수 있는 플루토늄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 정도 가지면 확장 억제가 예컨대 이코노미스트지가 작년에 미국의 찢어진 해구산이라는 커버 스토리를 쓰면서 미국의 해구산이 찢어질 경우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준비가 돼 있는 나라로 일본, 한국을 꼽았어요. 근데 한국은 과대평가된 거고 일본은 과소평가된 건데 일본은 아마 6개월 내에 하실 수 있겠죠. 우리 박영진 교수님도 일본 전문가신데 혹시 필요하시면 이따 말씀을 좀 듣고요. 근데 한국은 6개월 내에 못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6개월 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못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동맹 뭐 전작권이든 동맹 현도하든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겠지만 원포인트로 꼭 했으면 좋겠는 거는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갖는 것. 저는 그것만 하신다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할 생각이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또 하나 그 동맹 현대화는 아까 서린효 교수님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일단 프레임 전쟁에서 미국이 내건 모더니제이션 오브 얼라이언스는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서 현대화는 좋은 거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프레임 전쟁에서 언론에서도 뭐 동맹 현대화는 해야 되는 건다 그런 포지티브 쪽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근데 동맹 현대화를 한다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뭐 전자권 전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 나오는데 한국의 능력상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군과 우리의 그 재래 무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압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겁을 먹지 말고 단지 이제 확장 억제가 얼만큼 보장될 것이냐에 대한 그 약속 이행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그건 한미 훈련 차원에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에 연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더 강화하면서 나가면은 전자권 전환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최근 들어서 이 정부에서 기존에 합의된 코스대로 검증을 통해서 전자권 전환을 하면 국민도 불안해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를 정치적 메시지로 이 정부 임기 내에 한다라든가 거쳐야 될 거를 좀 생략해서 지름길로 가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한 백래시 역풍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차분하게 기존에 만들어진 로드맵대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 와중에 한국의 그 핵역량을 잠재적 핵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전자권 전환의 과정의 여러 필라 중에 하나로서 받쳐 나가면 한미 동맹이 현대화되고 주한미군의 역할도 확장되는 그런 좀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노선님 감사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전자권을 전환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된 확장 억제 태세 유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안심감을 신뢰감을 줘야 된다는 것 포인트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이재명 정부 기간 동안에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2015년도에 제정되었던 한미 간 원자력 협력 협정 그것의 어떤 개정의 필요성도 말씀하셨고 그럴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 문화일보 노소리 연수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 수준 핵잠재력 조건을 갖기 위한 조건 한번 다른 신문에다가 칼럼을 쓴 바도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1955년도에 원자력 기본법 만들어졌을 때 당시 나카소네 의원 등이 여야를 망라해서 4개 정당 의원들이 아주 여야 합의로 초당파적으로 법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하는 원자력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정당은 탈원전 얘기하고 어떤 정당은 뭐 원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부터 일단 좀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조건을 썼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논소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경우 장군이 아까 방산업과 또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고요. 어떤 것들이 한미동맹 현안으로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이민석 노소련님 말씀하신 데 100% 동감하고 평상시 제가 했던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동맹 현대화를 통해서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게 2006년도에 반기문 장관하고 콘돌리자 라이스 그때 국무장관의 합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이 원치 않는 분쟁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요거 이제 단서가 있었고요. 그 동맹 현대화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권 전환을 해서 한국이 사령관을 해야 된다. 동시에 미군도 한국에서 철수하면 안 되고 28,500명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정략 동맹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이게 좀 언밸런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전략을 좀 정교하게 수립을 해서 이게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양보할 거는 양보하면서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전자권 전환을 이번 정부 내에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을 위한 도메스틱 오디언스를 두고 하는 것이냐
진짜 의도에 입각해서 전자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기초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억제하고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해서 할 것이냐. 우리 정부의 명확한 여기 사실 판단과 객관적 팩트에 기초한 판단과 군사 전략과 전략이 수립돼야 된다. 지금 정부에서 국가안보 전략 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략 지침이라는 것은 이제 평문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무미건조하고 상당히 좀 평범한 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고 할지라도 이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이런 전자권 문제 이런 걸 어떻게 연결할 것이 좀 볼 필요가 있다. 전자권 문제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제가 만났던 역대 연합사안단의 사령관들은 한 분만 빼고 다 반대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드시는 게 퍼싱 원칙.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퍼싱 원칙이라는 것은 미국은 절대 미군을 다른 나라 사령관 밑에 두는 교육이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입니다. 이거는 빅터 차 박사가 말한 파워플레이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 행사할 수단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게 과거 작전 지휘권이었고, 그것이 나중에 작전 통제권으로 변화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이 한국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인계해주는 문제는 이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해줄 것이다. 정무적으로 물론 해줄 수 있겠죠. 뭐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네가 가져가려면 가져가. 그런데 내부적으로 엄청난 논의를 거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밑에서 그거를 해석할 때는 굉장히 많은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문제는 미국이 과연 전략적 유연성, 그다음에 이런 한국의 전자권 전환 문제 이런 것을 미국의 국익에 봤을 때 지금 시점이 정확한가? 지금 시점이 맞는 것인가? 지금 시점에 주장했을 때 과연 미국이 양보해 주실 것인가? 이런 시점과 타이밍을 정확히 보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장훈님. 사실 국방대학교 방문단이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미국 가서 미 국방대학교 연구진과 협의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 전자권 전환 추진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미국 내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고 국내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반대 의견들을 극복하면서 가는 거가 쉽지 않은 허들들이 많을 텐데, 다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그럴 경우에 이제 그렇다면 이것을 국내 한미 양국 국내의 어떤 반발을 또 무마하면서 또 이것이 이제 대북 억제 태세랄지 한미 확장 억제 태세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가 하는 것을 한미 국방대 간에 공동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합의하고 왔습니다만은 국내 차원에서도 전문가들 간에 어떤 그런 논의가 필요하겠군요.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자, 정한봉 교수님. 네, 사실 이제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 그 현 정부의 입장을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으면서 국방을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손으로 썼고요. 그 문구도 다 제가 최종 조정해서 쓴 건데, 뭐 이제 그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정하자. 그래서 임기 내 하겠다. 뭐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시점 정하지 말고 전자권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이제 다양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전자권 전환을 명시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명시하지 말고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뭐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국방부뿐만 아니라 용산하고도 이제 긴밀히 대화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안이고요. 우리가 이제 안규백 장관이 청문회에서도 이 얘기를 했다가 잠깐 논란이 됐었잖아요. 사실은 안규백 장관도 우리한테 확인을 하고 그 발언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썼던 내용은 시점을 임기 내에 하겠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시한을 정해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임기 내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에서 한 거였고, 뭐 잘 아시겠지만 FOC 평가가 이미 작년에 다 끝났는데 아직까지 검증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했으면 아마 올해쯤에는 FOC 검증이 끝났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한미 장관이 만나서 내년에 FOC 검증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FOC 검증이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FMC만 남은 거잖아요. FMC로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D-Day를 정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 FOC 검증이 끝나면 FMC를 할 때 언제 끝날 것이다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추진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내년이 이제 1년 반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정부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의 그 표현은 뭐냐면 거기 이제 저 정확한 문구들을 이제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국정과제는 사실 예년의 국정과제보다 디테일하게 쓴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실행 과정에서 옛날에 국정과제를 썼는데 실행 과정에서 다 어긋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뭐 아주 세밀한 것까지 혹시라도 실무진들이 또 장난칠까봐 장난 못 치게 한 것들도 많이 써놨는데, 그런 것도 이제 말하자면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그런 부분들을 쓴 거거든요. 뭐냐면 이재명 정부 내에 이것이 전작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에 기초한 거잖아요. 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죠. 이 정부 내에서 이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감시 정찰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 정부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재명 정부 내라는 것이지 시한을 정해놓고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패널리스트들 잘 모신 것 같지 않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직접 집필을 하신 분을 모셔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국내에 여러 가지 또 걱정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신뢰성을 주면서 추진해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그 차원에서는 뭐 정한봉 교수께서도 같이 그 노력에 한번 힘을 합치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이성훈 장군님. 지난주에 저희 연구원에서 한미연합사를 방문해가지고 전작권, 그러니까 한미 현안에 대한 그런 아주 심도 깊은 토론을 많이 나눴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전작권 전환, 전략적 유연성. 여기서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원잠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연구원하고 국회하고 조금 있다가 또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도 지금 원자력에 대해서는 지금 박사 논문 쓴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열공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실이 또 아닌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지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이 팩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소중한 시간에 이 개별에 대한 동맹현대화의 개별에 대한 현안보다는 조금 더 방향성을 어떻게 하면 수립해 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동맹현대화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한 서너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맹현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딜레마는 분명히 있어요. 가장 큰 것은 동맹 신뢰성에 대한 강화에 대한 부분과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그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해 갈까, 균형점을 찾아갈까 하는 것이 우리 연구가들, 그다음 교수님들이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좀 개념적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기 위해서는 동맹현대화를 구성하는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뭉뚱그려 가지고 같이 어프로치 해갖고는 해답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시적인 제조적 요구와 거시적인 제조적 요구, 이렇게 나누어서 좀 구분해 갈 필요가 있다. 미시적인 동맹현대화에 대한 품목들은 우리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국방비 정액, 미국 무기체계 구매들, 전작권 전환도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미시적인 동맹현대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 영역에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SCM이나 우리 정상회담 때도 어느 정도 수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략적 유용성 문제를 포함한 동맹 역할의 확대,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겠죠. 저는 그것을 거시적인 동맹 제조적 요구,
현대화 요구라고 저는 내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앞에 미시적인 부분은 합의 영역이 있지만은 저는 이 영역은 타협의 영역으로 좀 남겨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시간을 좀 두고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한미 간에 계속 설득과 조정과 타협의 영역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올 거죠. 그것은 누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전략적 유연성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식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저는 도전과 기회 요인이 있을 거라고 봐요. 도전 요인은 우리 안보 부담 증가라든지 전략적 자율성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그 전자권 전환 준비를 위한 그러한 디바이스로 활용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미래전 우리가 그 다음에 국방 역량 강화, 그 다음에 인태 지역에서의 우리의 그 지역 위상의 그런 강화,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회 요인으로 삼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무조건적인 동맹화 요구, 현대화 요구를 무조건적인 거부 내지는 무조건적인 또 양보도 그걸 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그런 세분화된 항목들별로 우리의 명확한 입장을 스탠스를 정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 주는 것이 좀 합리적인 어프로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한 가지만 저는 과거의 사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사례의 동맹 현대화 요구가 지금 당장 닥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 동맹 재조정이라는 그러한 용어로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참여정부 때 GPR 그죠? 그것에 의해서 주한미군 재배치, 동맹 재조정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는 현역적 자주국방으로 대응을 하려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한 한미 간에 너무나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 이명박 정부의 전략동맹 마찬가지죠. 동맹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미국의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동맹에 종속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심,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북계획이 그때 많이 악화가 됐다 보니까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따라서 제가 가장 큰 변수는 그건 같아요. 물론 사회적 합의 이런 것도 있지만은 한미 간의 그런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한 폭과 깊이에 대한 그러한 좀 갭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 부분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그러한 과정, 동맹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이익과 동맹의 전체적인 종합적인 안보 이익과 그 동일시하는 오류를 분명히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실패한 사례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갈까 하는 부단한 노력들, 그런 부분들이 커다란 방향성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좀 개념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성훈 장군님, 동맹 현대화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규정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패널리스트들께 제기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해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 거의 다 됐습니다만은 혹시 플로어에서 이 질문 꼭 해보고 싶다는 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기 국민석 선생님. 그다음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국민석입니다. 저는 정한범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한범 교수님께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 전자권 전환에 대해서 임기 내에 추진을 하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절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임기 내에 자연스럽게 추진된다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전자권을 임기 내에 추진을 할 때 좀 뭐 FOC 검증 그리고 FMC 검증까지 하는 과정에서 좀 예상치 못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전자권 전환에서 좀 지연되거나 아니면 차질이 빚을 수 있는 사안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그게 있으면은 그걸 어떻게 뭐 대응하면 좋은지 개인적인 궁금하겠습니다. 네, 질문 모아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자기 신원 밝혀주시고요. 네, 먼저 넥스트.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 대전 육군대학에서 온 천민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질문은 아니고요. 오늘
논의 주제인 한미 동맹하고 굉장히 관련되는 중요한 분야인데 빠진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바로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군사 외교와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중국 고위 인사나 혹은 중국군 장교가 참석해서 앉아 있다면 오늘 같은 논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상인데요. 몇 년 전에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참석했던 중국군 장교는 육군대학에서 군사 외교 차원에서 서로 상호 교류를 해서 교육받던 학생 장교였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이후에는 물론 또 안 왔지만 새로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국방 정책, 외교와 관련 군사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오늘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아까 원장님께서도 정책에 환원되겠다라는 걸 말씀을 모두 하셔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정책에 환원시킬 것이냐. 큰 그림은 개념은 다 이해가 되는데 세부적으로 저 아래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모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정책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볼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Finally, okay. Jessica, your turn. Yeah, before Professor Michishita. Just a really quick question, but first, thank you all to everyone on the panel. I've learned a lot in this session. I just have a quick question to Ms. Lee. You mentioned that South Korea would need a lot more from the United States for, I think what you were saying is that South Korea would need a lot more for the United States to do some of the things that the US will ask of it. And I was just wondering if you have any ideas on what some of those things are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need to do. I think it's more so showing its commitment to South Korea. If you have any ideas on ways that the U.S. Could show more of a commitment to South Korea. Mm-hmm. 모아서 자, 미치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논설 의원님께서 뵈서 반갑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하겠는데요. 제가 일본이 어떻게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그 핵 전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1년에 660억 달러 정도, 그래서 97조 원 정도 투자하고 있고 프랑스는 80억 달러, 11조 원 정도. 그러면은 한국 국방비의 2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잘하고 있어요. 영국은 잠수함만 자기가 만들고 미사일은 도입하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39억 달러, 6조 원 정도. 그래서 한국 국방비의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까지 해서 핵 전력을 가지고 싶어 하느냐? 핵 전력이라는 게 자기는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냉전 때는 소련은 고르시코프라고 하는 해군 장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크게 SSBN에 투자해가지고 그것도 소련이 망하게 되는 이유의 하나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SSBN은 조용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보통 나라가 괜히 SSBN을 가지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이 재래식 능력도 가져야 되고, 그래서 러시아도 중국도 많이 고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핵무자 하신다면 생각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해야 자, 되나 우리도. 그러면 플로에서 정한봉 교수님과 이미숙 논설위원께 질문했습니다만 뭐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정한봉 교수님. 뭐가 걸림돌이 될 거냐는 사실 이제 우리 국정기획인의 영역은 아니고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무진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물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이 조건의 기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뭐 그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뭐 동아시아의 상황이 어떻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양국 지도자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가시적인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정찰 자산 같은 건데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단기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동맹인데 그 전자권 전환을 한 다음에는 안 줄 거야 이러면 동맹이 아닌 거잖아요. 그 전환한다면 줘야 동맹인 거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말아야죠 애초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억지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잠깐 저 핵과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의 입장은 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이제 무기화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되 그냥 평화적인 목적, 오직 평화적인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세계 6위권에 세계 5위 이 군사강국이고 세계 종합 6위 대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주권, 전자권을 가져와야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이 원자력에 대한 주권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크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이 좋은 질문을 받아서 제 생각을 간단히,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과 미국의 훈련에 있어서 미국이 뭘 더 해줘야 되는 거냐, 어떻게 이제 신뢰성을 주는 거냐, 뭐 그런 질문으로 제가 일단 받아들였는데요. 일단 한미 훈련에 있어서 핵 무기 훈련은 시작한 게 작년 정도고 아직도 개념 계획으로 훈련 중인데 이것이 핵 억지력을 확장 억제, 그러니까 찢어지는 해구산이 아니라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는 훨씬 더 핵공유에 가까운, 나토형 핵공유에 가까운 형식으로 훈련을 더 강화하고 논의를 더 강화해야 된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전략자산 전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전략자산 전개를 하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그거에 대해서 비용을 요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전략자산이 하나의 쇼로 비춰져서는 안 되고 한미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대북 억지력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저는 언론 차원에서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미치시다 교수님 질문에 제가 핵무기를 만들자는 핵무장론자는 절대 아니고요. 정한범 교수님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그 정도의 스탠스,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핵 잠재력, 그거는 핵 재처리와 농축인데 그 부분이지 핵무기를 가져서 북한의 핵무기를 핵으로 대응하자는 거 절대 아닌데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사들이는 핵 연료가 1년에 10억 달러, 13억 달러 됩니다. 근데 더 이상 사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제재 때문에 미국도 그래서 자체 농축을 하는데 한국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동맹 차원에서 농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거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패널리스트님들 중요한 주제 발표해 주시고 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오버가 돼서 여기서 정리해야 될 텐데요. 사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 또 트럼프 정부 간에 처음에 출범 시에는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두 차례 정상회담과 또 지난주 SCM을 통해서 나름대로 서로 접점을 찾아가고 있고 중요한 합의들을 이뤄내고 있다는 전반적인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 글로벌 정세를 보게 되면 북한의 핵 능력 고도와
거기다가 뭐 중국, 러시아 또 북한의 어떤 그 군사적 연대 관계 강화 때문에 우리 안보 정책에서 한미 동맹은 계속 그 강화하고 유지해갈 그런 안보의 자산입니다만은 그 트럼프 정부와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좋은 스타트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었고 또 구체적인 더 발전시켜야 될 과제에 대해서 오늘 세계 세션에서 건설적인 논의들이 많이 오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프로에서 질문 나온 거 그렇다면 뭐 중국과 관계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이제 우리가 다뤄져야 됩니다만은 그것은 뭐 또 다른 기회에 저희가 뭐 한국의 어떤 글로벌 안보 전략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논의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세미나가 이렇게 성과적으로 된 데 대해서는 오늘 발표자 토론자분들께서 미국에서 오시고 일본에서 오시고 또 싱가포르에서 오시고 또 화상으로 참여하셔서 굉장히 논의들을 또 풍성하고 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계속 통역해 주신 통역사분들과 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계속 수고해 주신 이재석 서기관님, 김순홍 주무관님, 또 조교로 온 이다운 공군대위 바쁜 시간을 통해서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실무진들과 통역사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실까요? 무엇보다도 국제정치학회하고 공동했는데 김태영 학회장님 그리고 국제정치학회 연구이사인 우리 설인여 교수님 우리 학교 소속인데 국제정치학회 가서 충성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해주셨는데 국제정치학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4층 아페티 뷔페에서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분들은 만찬에 6시 30분까지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밤 되십시오.